헬로 아메리카 반갑습니다. 네, 인문여행 작가 우동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대한민국 국군의 날입니다. 10월 1일. 저도 군대 다녀왔고요. 어지간한 사람들은 군대 다 다녀오는 대한민국이죠. 정말 일제 36년 지나고 6.25 거쳐서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정말 바닥이었는데 현재는 세계 5위, 6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부를 포방부 이렇게 얘기해서 포를 뭐 엄청 잘 만들었거든요. 뭐 자주포, 탱크, 기타 등등. 근데 최근에 미사일을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그 주변 국가들이 지금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해볼만 하다 이거죠. 참고로 우리나라 이제 국군의 전력은 이 전략은 전면전입니다. 전면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국지전이 아니고 한 번 하면 전면전으로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니고요. 같이 죽자. 죽더라도 같이 죽자 뭐 이런 전략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굉장히 강해진 대한민국이 되겠고요. 하여튼 한동안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의기소침했다가 다시 이제 올라왔는데 과거에 고대 세계에 우리 선조들께서는 어떤 힘을 갖고 있었는지, 어떤 무기로 어떻게 또 이렇게 나라를 지키고 또 때로는 이렇게 공격을 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유지할 수 있게끔 해 오셨는지에 대해서 살피는데요.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이게 이제 소위 발걸이라고 하는 등자입니다. 등자. 러시아 중앙에 있는 노보시비르스크 국립박물관, 중앙박물관에 가면 저게 쫙 걸려져 있는데 등자만 저렇게 걸려져 있는 박물관은 거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찍었는데 맨 왼쪽 위에 있는 게 고구려 등자입니다. 고구려식 등자가 거기 가서 전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로마 군대를 박살낸 등자, 발걸이 이야기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중간에 제가 그림을 그리고 나서 중간에 이제 김용호 작가께서 와서 등자는 뭐냐, 등자는 어떻게 개발되고 등자의 역할이 뭐고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서기 1000년 이후, 자 서양인들이 서기 1000년 이후 세계의 주도를 누가 가졌냐라는 발표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믿는 사람은 없지만 첫 번째 베네치아가 했다 이거죠. 서기 1000년 이후에 베네치아가 이제 동방무역의 독점권을 갖죠. 왜냐하면 십자군들을 이 중동 지역에 실어 날라준 대가로 동방무역의 독점권을 가져서 돈 많이 벌어서 뭐 이끌었다. 두 번째는 포르투갈인데 포르투갈이 이렇게 대서양 항로를 개척해서 이제 뭐 후추라든가 이런 걸 마구마구 가져와서 이제 베네치아를 이제 능가하면서 두 번째 이제 이끌었다. 세 번째는 이제 스페인이 이제 남북 아메리카를 이렇게 정복하고 나서 금은보화를 많이 가져서 했다.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스페인이나 이쪽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이제 프로테스탄트죠. 이제 네덜란드에 가서 금융 제국을 만들어서 뭐 지배를 했다. 뭐 다섯 번째는 이제 대영 제국이죠. 근데 이건 서양의 환상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영국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영국은 나중에 이제 대영 제국을 만들어서 이 말과 활의 시대에서 배와 포의 시대로 바꾼 사람들이거든요. 이건 인정하겠는데 그 전에 뭐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베네치아는 인정할 수 없는 이제 서양인들의 이건 망상이죠. 자, 유럽의 진화라는 것은요 북방 기마민족의 유산과 결합하는 겁니다. 뜬금없이 왜 북방 기마민족이냐? 말 타고 다니던 이제 전사들인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잘 안 알려져 있거든요. 북방 기마민족들이 유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전해준 게 무지무지 많죠. 어떻게 전해줬냐? 이 문명의 전파를 보면 동에서 거의 일방적으로 서쪽으로 갔던 시대가 있었죠. 이 크리미아 반도 남쪽에 있는 카파. 참고로 카파에서 들여온 이제 신라의 유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서 가져온 유리라든가 로마에서 가져온 뭐 기타 물건들이 이쪽 카파에서 이제 가져오기도 했고요. 콘스탄티노플이라든가 베네치아 일들 통해서 거의 일방적으로 동에서 서쪽으로 지금 이 화살표 보이시는 방향대로
다마스커스, 알렉산드리아, 카이로 해서 제노아, 똘레도, 심지어는 이제 축구를 잘하는 그 어디입니까? 하여튼 마드리드 근처까지가 거기가 똘레도죠. 예, 바르셀로나까지 쭉 갔죠. 그러니까 이제 딱 보시면 동쪽이 잘 살았겠구나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은 지중해 문화다, 지중해 문화권이다. 그냥 지중해를 정복을 하면은 된다라는 개념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제일 많고, 돈이 많으면 군사력도 이제 커지고, 또 잘 살아야지 되잖아요. 뭐든지. 예.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잔잔한 호수 같은 이 지중해는 거의 뭐 잘 닦여진 옛날에 그 도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지중해를 정복한 사람들이 이 역사가 사실은 그 유럽의 역사고,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 이게 바로 북방 기만 민족이에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자, 첫 번째 지중해를 제패한 사람들이 로마입니다. 나중에 이제 동쪽으로 옮기죠. 콘스탄티노플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왜냐면 동쪽이 워낙 잘 살고 하다 보니까 또 편리하잖아요. 물건을 빨리 받을 수 있고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고. 서쪽은 이제 교황한테 맡겨버리죠. 예,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땅을 줬다, 아니면 이제 통치권을 줬다라는 그 가짜 문서로 인해서 하여튼 교황한테 줘버리고요. 자, 두 번째는요, 아랍 제국입니다. 이 딱 보시면 이제 우리 아랍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또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지중해를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우마이 아바스 왕조에 의해서 정복을 해 나갔죠. 보시면 이 스페인도 한 800년 동안 이제 아랍의 땅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오스만 투르크죠. 그 무시무시한 오스만 투르크. 보시면 1299년도부터 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1922년 이후까지 지중해를 거의 뭐 석권하고 독점을 했다 이겁니다. 오스만 투르크가 사실 문제예요. 왜냐하면 관용 정책을 펴지 않았거든요. 다른 그 제국들은 관용 정책을 펴가지고, 자, 그 얘기는 뒤에서 나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 기만민족들은 언제 들어오고 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헝가리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행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강의는요, 여행을 같이 떠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헝가리. 저는 헝가리에도 한 8개월을 산 적이 있고요. 비엔나에 살 때 헝가리에 가서 일부러 거기에 뭔가를 좀 제대로 알기 위해서 한 8개월 정도 산 적이 있는데, 헝가리가 진짜 유럽 속의 아시아죠. 보시면은 위치는 이렇게 생겼어요. 딱 유럽의 중심이죠. 네, 지도에서 보면 유럽의 중심인데, 왜 유럽 속의 아시아냐면 이 사람 민족들이 구성이 틀리거든요. 기만민족들이 들어와서 했기 때문에 그 핀우그루어, 우랄 산맥과 연관되어 있는 핀우그루어를 쓰고, 뭐 성도 오동석, 영어로는 동서고인데 오동석 이렇게 쓰고요. 주소도 이렇게 한국식으로 하고요. 뭐 하여튼 어순도 우리랑 똑같고, 또 우리랑 비슷한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워낙 틀리기 때문에 이제 언어의 섬이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도 그 영어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키고 이제 했었는데, 근데 이제 헝가리가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지도에 좀 이렇게 색깔을 좀 제가 집어넣었는데, 이게 판노니아 대평원이라는 곳입니다. 판노니아 대평원. 판노니아 대평원 쪽으로 로마는 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기만민족들이 놀이터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제 무서워서 사실 가지 못하죠. 보병들이 어떻게 이제 이 기갑부대하고 싸웁니까? 기만민족들하고. 그래서 이 판노니아 대평원에 이 놀기 아주 좋은 곳이고 기후 조건도 아주 좋아서 아시아의 기만민족들이 엄청 왔죠. 엄청.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아시아 기만민족 다 왔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내면서 예전에 그 사파를 그려서 넣었던 건데요. 이 판노니아와 이 발칸반도 쪽에 어떤 사람들이 왔었냐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훈족이죠. 흉노가 서진을 해가지고 여러 민족들과 규합해서 이제 훈족이 세워집니다. 이제 훈족이 오고요. 그러니까 유연 한국 아바르, 이 잘 모릅니다. 한국 유연 한국 아바르, 유연족이라고 하고요. 서양에서는 아바르라 알려져 있는데, 이 고구려의 이 군사 기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찰갑 기병, 이걸 뭐라 해야 되나? 개마무사 들어보셨나요? 개마무사? 말에게도 이런 갑옷을 씌워가지고 전쟁을 하게끔 하는 이런 개마무사. 그리고 이제 등자를 이렇게 전수받았어요, 고구려로부터. 그래서 유럽에 와서요, 그 발칸반도 지역 쪽에 있는 그 로마의 옛날 그 수도들, 그 로마의 옛날 수도, 로마가 수도일 것 같은데 사실은 사도 정치 시절에는 로마의 수도가 이제 여러 군데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발칸반도에도 있었죠. 아주 가루를 만들어 버려요. 가루로.
예. 그래서 가장 무시무시했던 사람들이 사실 유연족이고 그 뒤로도 굉장히 많이 오죠. 뭐 불가리아를 세웠던 사람들, 그 그레이트 불가리아 만들었던 사람들, 보통 이제 그냥 불가족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헝가리를 세운 사람들, 마자로족, 뭐 말갈이 맞는 것 같아요. 뭐 이 기마민족들은 이 기록을 남기지 않은 습성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다라고 자신들의 그 이 역사를 이제 기록을 잘 안 했죠. 근데 이제 수정을 해보면 헝가리는 이제 마자르, 이제 말갈이 맞는 것 같아요. 마가우가 저거 할 때. 그다음에 이제 몽골이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돌골이죠. 투르크, 돌골. 돌골은 이제 돌골 제국을 세우고 나서 이제 온 거죠. 잠깐만요. 까똑 소리가 나가지고 제가 미안합니다. 자, 근데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그 뭐 하자르, 카자르, 뭐 그전에 뭐 킨메르, 뭐 스키타이, 뭐 굉장히 여러 민족들이 있었고 스키타이가 서쪽으로 와가지고 이 하여튼 이제 황금의 그 이 문명을 이제 만들기도 했는데 대표적인 몇 가지 나라 이거 제국만 보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지도에 몽골, 돌골, 흉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발론을 했죠. 이쪽에서 발언을 하는 그 이 민족들인데 맨 처음 이제 흉노가 이제 서진을 해가지고 이제 훈 제국을 세우고요. 그다음에 돌골이 나중에 와가지고 이제 돌골 제국을 세우는데 이제 셀주크 투르크 그다음에 오스만 투르크를 세웁니다. 근데 오스만 투르크가 큰 제국이 되기 전에 몽골이 이만큼 차지하게 되죠. 이만큼 차지하게 됩니다. 딱 보시면은 유럽까지 이런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 기마 민족이겠구나 알 수 있고요. 무려 2,500년 동안 유목 기마 군단 시대라고 합니다. 유목 기마 군단 시대. 유라시아 대륙은 누가 지배했냐? 기마 군단이 지배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과장된 면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유럽이 꼴찌였잖아요. 뭐 어디 중동보다 잘 살았나요? 아랍보다 잘 살지 않았잖아요. 뭐 커피라든가 설탕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유명한 것들은 다 이렇게 아랍에서 이렇게 나중에 들어간 거고 그 이 불패의 전사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그 요인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물질적인 거와 어떤 전략적인 걸 보자면 일단 등자라는 게 있어요. 아까 이제 우리 주제 중에 하나가 등자죠. 등자의 발걸이입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 같은데 그 사실 이제 말을 탄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거거든요. 말을 어떻게 타? 말을 길들이고 말을 타는 것도 타는 거지만 말 위에서 전쟁을 할 수 있고 중심을 잡을 수 있고 먹고 자고 이동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조건이 있다면 바로 등자입니다. 이 등자가 있었고요. 복합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화살. 그 일본이나 중국이나요, 이 하여튼 영국이나 이런 쪽 유럽에 있는 화살, 특히 로마인들도 화살이 있었는데 이 화살이 우리 복합궁에 비하면 애들 장난이죠, 사실은. 이게 이렇게 둥그렇게 말려져 있는데 왜 복합궁이냐면 이제 물소 뿔을 그 위쪽에 이렇게 댔어요. 물소 뿔 아시잖아요. 그 단단한 걸 이렇게 대가지고 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7개의 재료를 가지고 만든 이제 군사 무기입니다. 이걸 이렇게 반대로 휘어서 이렇게 실을 이렇게 얹는 것도 되게 어렵죠. 굉장히 이제 어렵죠. 이것을 활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있었고요. 엄청나게 많이 나가죠. 무지막지한 이제 무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등자가 있고 활이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그 유명한 이제 배사법 파르티안 샷이에요. 파르티아인들이 로마인들한테 공포로 몰살을 당하게끔 만든 이 전술 중에 하나가 이 파르티안 샷입니다. 이 비겁하다라는 뜻으로 쓰는데 뒤에서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청야 전술이에요. 청야 전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기마민족들은 땅에 대한 소유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 땅 해가지고 막 말뚝 받고 들어오지 마 경계 서고 이런 게 없고 원래 기마민족들의 특성은 이 날씨라든가 이 주변의 환경에 맞게 가축들을 몰고 가면서 가축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땅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땅에 대한 소유 개념도 없고 뭐 역사를 남기지도 않고 이랬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할 때 이 사람들은 뭐를 착안했느냐 하면 말도 잘 타죠. 활도 좋죠. 그래서 하루 거리만큼 적군이 쫓아오게 만듭니다. 쫓아오게. 그러니까 적군은 이제 식량을 들고 가는데 예를 들어서 3일 만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일치 도시락만 싸고 가는 거예요. 도시락.
3일이 지나면 도시락이 다 떨어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기마 민족들은 지나가면서 우물을 다 메워버려요. 우물을 먹을 수 있는 물을 다 메워버리고 뭐 심지어 뭐 독약도 뿌렸겠죠. 그리고 이제 적당하게 자기네 먹을 것만 취하고 나머지 다 불태워 버립니다. 이거를 그 초토화 전투, 초토화 전략이라고 하는데 초토화 시켜버립니다. 이거를 청야 전술이라고 그래요. 들판이 아주 그냥 아무것도 안 남아서 아주 이제 깨끗하다 이거죠. 이런 전술을 써서 이제 적군이 배고프면 이제 삥 둘러싸가지고 몰살을 시키는 이 방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등자가 옛날부터 굉장히 중요하고 귀중한 물건이고 왕이나 황제들한테는 이 엄청난 이 작품을 만들어서 이 전해드렸거든요. 제가 본 등자 중에 최고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등자 안 같죠? 뭐 무슨 쇳덩어리 하나 이렇게 뚝 놓여져 있는 것 같은데 서울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 통일신라관에 가면 통일신라 시대 등자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면은요, 보통 등자는 이렇게 걸어서 앞꿈치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발 앞쪽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둥그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죠. 발목 있는 데까지 딱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 정교함이라는 것은 정말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좀 더 이제 크게 확대해 보면 이 하늘로 날아다니는 천마가 있어요. 천마. 금하고 은하고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새겼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그냥 줄이 엄청 미세하게 그려져 있거든요. 여기 수천 개의 줄이 그려져 있어요. 뭐 수만 개의 줄이죠. 수만 개의 줄이 그려져 있어요. 금하고 은으로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등자, 발걸이. 자, 그럼 이 등자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등자는 누구에 의해서 개발됐고 등자의 역할이 어떤 거였는지에 대해서 김용호 작가님을 모시고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등자의 역사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 작가님이 앞서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핵심되는 등자라는 것이 과연 이 발걸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 때문에 어떻게 그 많은 그 이야기들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가를 이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고려 시대 때 등자입니다. 고려 시대 때 등자, 일반적인 등자죠. 근데 요 형태를 이제 잘 보시면은 한자 려라고 하는 글자 비슷하게 생겨갖고 위에는 끈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있고 아래는 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돼 있어요. 근데 이 등자 역시 이제 아마 고위 귀족이 아마 썼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고위 귀족 왕이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멋진 봉황이 이렇게 은 입사로 돼 있는 장식이 돼 있고요. 이것은 러시아 황제에게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어떤 평화를 위한 선물로 줬던 황금으로 만든 등자입니다. 그 기마 민족들에게 혹은 그 기마 민족과 교류를 했던 사람들에게 이 등자를 선물로 준다. 이거는 엄청난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러시아 황제에게 어떤 평화의 선물로 줬던 이 황금 등자가 이제 크레물린 궁전 무기고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이야기의 이제 처음 시작은 2세기 말 3세기 초 이 북방 기마 민족이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민족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서진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제 중원에 서진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이제 약해지면서 5호 16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발흥을 합니다. 5호 16국, 호가 이제 오랑캐 할 때 호자입니다. 그 세운 나라가 뭐 16개에 이른다라고 해서 5호 16국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그 두각을 나타난 것이 이제 선비족이에요. 선비라고 하는 말은 잘 아시겠지만 시베리아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옮긴 거죠. 시베리아 사람들이 한마디로 선비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시베리아 북방 스텝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내려와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이 이야기 속에서 같이 이제 버무려지는데요. 이제 이들이 내려와서 살기 좋은 땅을 찾다 보니까 누구랑 부딪히게 되냐면 일단 이 고구려와 부딪히게 됩니다. 이 앞에 앞서 이제 설명드렸던 훈족이라고 하는 흉노라고 하는 그 집단이 먼저 이제 살고 있을 때는
그 흉노가 이 선비를 좀 억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비가 힘이 없었는데 이 흉노가 이제 그 한나라와의 전쟁에서 밀려나기 시작하면서 분열이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이 선비라고 하는 이 집단이 힘을 얻게 되고 이제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살기 좋은 땅을 향해서 내려오게 되고 그러면서 먼저 선점하고 있는 고구려와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고구려와 이 선비족이 부딪히면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무기들 뭐 서로 어느 한쪽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뭐 우리 역사 기록으로 보면 이제 고국 원왕이라고 하는 그 이 왕이 여러 가지 또 수모를 당하기도 합니다. 어쨌건 그 과정 속에서 다양한 무기가 개발이 되고 전략 전술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등자를 향해서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되는데요. 등자가 없던 시절에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기원전 6세기 흑해 북쪽에 있던 이 킴메르인들이 있었어요. 킴메르인들이라고 하는 기마 민족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등자가 없던 시절 이제 활을 어떻게 쏘았냐면 말 타고 활을 쏘기 위해서 허리에다 끈을 묶습니다. 말 목하고 그래서 이제 말에서 떨어지지 않고 활을 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활을 썼던 거죠. 근데 이 이후에 이제 점차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고안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그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등자 바로 이전 이야기입니다. 천으로 만든 발걸이를 만들어서 썼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 그림에 대해서 이 이제 그 금속 일종의 이제 장식인데요. 이 금속 장식을 이제 두고 이 부분을 설명하는 분들이 거의 없는데 발 쪽에 보시면은 매듭이 이렇게 찰랑찰랑 거립니다. 이게 이제 비단인데요. 비단이 휘날리는데 발걸이를 하기 위해서 매듭을 지어놓은 모습을 이렇게 남겨놨어요. 이 말을 타면서 이제 말을 잘 타기 위해서 말을 타고 효과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그 등자 혹은 발걸이를 필요로 했는데 과연 좀 말을 자꾸 이제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에 대한 걸 좀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데 과연 말이 어떠한 가치가 있어서 왜 이렇게 말을 타고 무언가를 하려고 드느냐. 이 짤을 한번 같이 보시면은 가장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말 한 마리하고 사람들이 줄다리기 하는 거예요. 보면은 말 땡기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감당을 못 합니다. 여기 이제 동원된 사람이 18명, 이 영상 짤에는 18명인데 말의 힘이 이렇게 세요. 우리가 이제 일마력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상 일마력이 얼마나 센가 보면은 성인, 남성 18명이 줄다리기를 해도 질질질 끌려가다가 결국에는 거의 다 놓쳐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정도로 말의 힘이 엄청나게 셉니다. 근데 이 말 이렇게 강한 힘을 갖고 있는 말이 엄청 빠르게 달리고 있을 때 그 위에 타고 있는 사람이 이 말 위에서 버티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발걸이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이 말의 속도와 힘을 얼만큼 전쟁과 전투에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결정이 됩니다. 말 안장도 말이 막 달리다가 갑자기 탁 멈췄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말 안장에서 사람은 쭉 날아가서 말 바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등자라고 하는 이 발걸이가 있음으로써 말이 딱 멈췄을 때 발에 힘을 쫙 줘갖고 말 위에 그대로 자세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자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으로 이제 활용이 되기 시작하고 더 중요한 것은 말 타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것을 좀 더 쉽게 만들어 준 것이 이제 등자라고 하는 이 발명품이 그런 역할을 하게 해주는 거죠. 등자의 역사를 이제 쭉 살펴보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금속 장식에서 보여드렸던 천 혹은 가죽으로 만든 이 등자를 먼저 썼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림으로만 남아 있고 유물로서는 천이나 가죽 등자는 거의 이제 발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 가서 그 천 등자로 추정되는 것들은 보여는 드릴 건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마 나무로 발걸이를 쓰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는데 사실상 이제 남아 있는 건 없고요. 그다음에 청동으로 겉을 두르고 안에는 나무를 심는 청동 목심 등자가 이제 하나씩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할 금속 등자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최근에는 이제 이런 주장을 중국에서 많이 합니다. 등자의 원조는 중국이다. 그 주장을 하게 되는 이유가 이제 4세기 초 이 안양이라고 하는 중국 안양입니다. 산둥반도에서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곳에 있는데 효민둔이라고 하는 그 유적에서 나온 등자인데요. 이거는 이제 등자라고는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단등자라고 해서 원래 등자는 그 말을 탈 때 두 개, 양쪽 발을 거는 두 개가 필요한데 이 무덤에는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타기 위한, 말에 올라서기 위한 등자라고 해서 단등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등자로 이제 이것이 가장 앞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령 조양시 원태자묘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또 등자가 4세기 초 등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라마동 이쪽에서 요서 내륙 지방이죠. 라마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등자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요령 조양시 원태자묘는 뭐 중국 학계에서는 중국 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벽화나 이런 걸 보면은 거의 고구려 복식이에요. 그래서 아마 고구려 묘가 아닐까 추정을 하는데 뭐 우리나라 학자들도 별로 관심이 없고, 그리고 중국 학자들은 동북공정 한참 하고 있었던 때라 뭐 당연히 중국 거라고 하겠죠. 그리고 이제 라마동 고분도 역시 서부요. 부여 사람들 유전 형질, 유전 인자 검사했을 때 부여 사람들로 추정이 되는 그런 무덤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등자가 나오게 됩니다. 뭐 어쨌건 이런저런 얘기해서 이 단등자가 가장 먼저 나와서 중국이 등자를 가장 먼저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실상 여기에서는 선비족의 그 무덤이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선비족이 먼저 등자를 만들었다. 조금 학식이 있는 학자들은 선비족을 이야기를 하고, 이제 좀 뭉개고 중국 우선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중국 등자가 먼저 나왔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먼저 유물로서 발견되는 등자의 형태는 강원도 이쪽에서 그 고구려 이 주거지 유적에서 나온 이 철로 만든 말 인형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빨간 원 안에 보이시는 등자 모양이 그대로 양쪽에, 단등자도 아닙니다. 양쪽에 다 있어서 이미 3세기 때 고구려 사람들은 등자를 만들어서 썼을 것이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등자라고 하는 실물이 아직은 고구려께 안 나와서, 가장 빠른 게 안 나와서 뭐 고구려 등자보단 선비 등자가 먼저다라고 학계에서는 주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제 심정적으로 이런 증거, 직접 증거는 아니지만 이런 걸 봤을 때 이미 오래전부터 고구려가 등자를 만들어서 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많은 이제 서양 학자들도 고구려가 등자의 원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학자들은 별로 인정을 안 해줘요. 이제 이러한 그 배경 속에서 이 금속으로 만든 등자의 어떤 출현을 심정적으로 좀 더 확증을 할 수 있게 하는 무기가, 이런 무기가 있습니다. 이게 고구려 무덤에서 나온 모신입니다. 모신. 요새 말로 스파이크죠. 스파이크. 어떤 용도냐? 이 벽화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왼쪽에 빨간 점에 그 빨간 원 안에 있는 사람이, 지금 그림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상대방 칼을 밟고 있어요. 밟고 있는데 이 밟고 있는 그 발에 보면 못이 이렇게 삐죽삐죽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투에서 이 모신을 썼다는 것을 이 벽화에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통구 12호분인데 이 벽화는 이제 또 삼실총이라고 하는 벽화에서는 이렇게 그 서 있는, 말을 타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 있는 사람이 모신을 신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그 고구려 이 계마무사들은 이 하나의 전략적 무기로 말을 타고 있는 상태에서 손발로 창칼을 휘두르다가 가까이 다가오는 적을 향해서 발로 모신으로 밟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그 어떤 전투 무기를 썼다는 것을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려면은 천등자 갖고는 안 돼요. 이 모신에 긁혀갖고 혹은 밟혀서 다 끊어지거나 망가져 버리겠죠. 그래서 금속 등자를 아마 고구려 사람들이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삼실총에 있는 이 모신을 보면은 이 발 앞쪽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등자를 신을 때 발 앞쪽에만 끼워서 쓰는 거죠. 이것의 어떤 그 유물들이 그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견되는 것이, 원래 이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옛날부터 아이젠과 똑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께서는 탈부착식 아이젠 같은 것들이 이제 유물로 발견이 되거든요. 그런 걸로 시작이 돼서 무기까지 발전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금속 등자로 좀 더 발전되는 계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이 려자가 한자예요. 한자.
한자라고 해서 위에 고리, 밑에 고리 두 개의 고리 형태를 갖고 있는 등자가 대표적인 고구려 등자다. 등자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가치가 또 중요하냐면 등자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전쟁 시에는 빨리 쉽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전쟁에서 망가져도 새롭게 교체하기 쉽고 그리고 많은 군대를 빠르게 무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여자형 등자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동북아 특히 북방 초원 민족들에게 빠르게 이제 번져가게 됩니다. 이런 것이 저쪽 이제 러시아를 거쳐서 이제 거의 동유럽 저 끝까지 이제 빠른 속도로 증가가 되는 거죠. 그럼 등자의 출현 그것이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짤을 하나 보면은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아주 무지막지하게 말을 쓰러뜨리죠. 그리고 얼른 올라타 갖고 말을 탑니다. 이게 이제 야생 말들을 길들여서 이제 일종의 이제 기싸움을 하는 겁니다. 말을 이제 사람을 태우고 싶어 하지 않죠. 야생 동물인지라. 그런데 사람은 이 말을 길들여서 쓰기 위해서 좀 무지막지하게 말을 발걸어 갖고 넘어뜨린 다음에 거기 올라타 갖고 기를 죽여서 이제 내 말로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이 사람은 등자도 없고 안장도 없지 이렇게 말을 올라탑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태어날 때부터 말과 가까이 지내고 말과 같이 생활하는 이 기마 민족들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기마 민족들처럼 이렇게 말이 흔한 곳에서 살던 사람들이 아닌 경우에는 말은 두려운 동물이에요. 말 뒷발에 한 번만 채워도 갈비뼈가 부러지고 그냥 내장이 파열될 정도로 이 말이 결코 순한 동물이 아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 말들과 가까이 지내지 않았던 사람들이 말을 쉽게 타는 방법, 바로 이 등자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말을 올라타는 것 자체가 쉬워지는 거죠. 예전에는 말 올라타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말 올라타려고 마음먹고 뛰어오르면 말이 앞발로 한 3걸음만 딱 가본 사람은 쭈룩 미끄러져서 말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등자라고 하는 발걸이 때문에 이제 말 올라타기조차부터 쉬워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말 위에 올라타도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어떤 지지거리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손이 자유로워지고 이 두 손으로 창도 휘두르고 칼도 휘두르고 활도 쏠 수 있는 두 손이 자유로워짐으로써 다양한 전술, 전략 개발이 가능해진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등자는 이 신개념 중갑 기병이 확산을 이제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개마기병 말도 무장을 하고 갑옷을 입고 말투구도 씌우고 무거운 무기도 들고 활도 들고 창도 들고 사람도 무거운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엄청 30kg, 40kg 엄청나게 무거워졌어요. 이 무거운 속도로 말이 달리기 시작하면 처음엔 느리지만 이게 어느 정도 가속도가 붙으면 엄청나게 빨리 강한 힘으로 달리게 됩니다. 아까 보셨던 그 줄다리기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렇게 강렬한 힘으로 달리고 있다가 상대방과 부딪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등자가 없으면은 말 위에서 강한 힘으로 부딪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중갑 기병 이렇게 갑옷을 입은 기병들이 보조 역할을 했습니다. 궁수가 먼저 활을 쏘고 이렇게 두들겨 놓으면은 뒤에 가서 이렇게 깔짝깔짝 괴롭혀 갖고 이기는 형태였다면 등자가 등장한 이후로 이제 탱크형 중갑 기병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부딪혀도 떨어질 위험은 없어요. 그리고 양팔이 자유롭게 창도 휘둘릴 수 있고 활도 쏠 수 있고 이러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중갑 기병 전술이 이제 고구려 혹은 그 관련된 고구려와 싸웠던 수많은 민족들이 채용을 해서 이제 이 중갑 기병 전술 개마 이 무사의 형태가 이제 발빠르게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이제 번져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이 문화적인 코드를 통해서 이제 아까 오 작가님이 소개해드렸던 이 등자, 멋있는 이 후신라, 통일신라 등자 이런 등자에 나왔던 천마 이야기가 어떤 문화 원형으로 쭉 퍼져나가게 됩니다. 기마민족의 꿈, 하늘을 나는 말이에요. 천마. 천마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나는 말 얼마나 좋아요. 날아다니는데 우리 비행기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듯이 옛날 사람들은 이 말을 타고 날아다니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 기마 민족의 꿈인데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이런 꿈이 잘 드러난 유물이 이거죠. 천마총에서 나온 이 천마도
이제 보시면은 이 천마는 구름 발밑으로 구름이 이렇게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그리고 꼬리에서 바람을 가르듯이 이렇게 쫙 늘어지는 모습이 멋지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지금은 잘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천마 머리 쪽 위에는 길게 이렇게 뭔가 뻗쳐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게 천마도가 아니다, 뭐 기린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머리 위로 뻗치는 게 뭐냐면 말상투입니다. 말상투가 이제 있었는데 이 그림을 이제 보시면은 이 천마도라고 하는 것은 원래 말을 탈 때 진흙밭을 다닐 수도 있고 흙밭을 다닐 수도 있고 돌밭을 다닐 수도 있지만은 많이 튑니다. 그래서 말 타는 사람 옷이 완전히 하체가 아주 그냥 꾀죄죄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말다래 이 말 안쪽에다 장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안쪽에 받쳐갖고 그런 오물이나 이런 것이 튀는 것을 막는데 여기에다가 그린 그림이 바로 천마총에서 나온 천마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거 주전자입니다. 주전자. 말 타고 있는 신라 시대 때 토우인데요. 흙으로 만든 그 일종의 장식품인데 여기는 이제 주전자처럼 물이나 술을 채워서 따를 수 있는 그런 이 주전자인데 이 말 머리 앞에 이렇게 대롱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여기에서 이제 물이 나오는 거죠. 술이나. 그리고 말 머리 위에 보면 이렇게 뿔처럼 유니콘 뿔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말상투입니다. 말상투. 그래서 지금도 몽골 지방에 가서 몽골 나담 축제 같은 데 가 보면 말들이 전부 다 이렇게 말 머리 위에 이게 털을 모아 갖고 이렇게 삐죽 튀어나와 있고 고구려 벽화들 보면은 수많은 그 기마병들 말투를 쓰지 않은 말들은 전부 다 이렇게 말상투가 위로 올라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상투의 목적은 뭐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 북두칠성과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그런 상징이잖아요. 아니 말이 무슨 북두칠성과 연결이 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이 연결성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박혁거세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의 이 설화를 다들 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나정이라는 우물 앞에 이 알이 나타납니다. 커다란 알. 근데 그 알 앞에는 백마가 이렇게 엎드려 갖고 이 그 알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선 사람들이 그 신기해서 이제 다가가니까 이게 이제 2012년도에 우리 우정국에서 나왔던 우표인데요. 이 사람들이 모여들기 전에 이 알을 지키는 하얀색 말. 그러다가 사람들이 가까이 오니까 이 그림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이 천마라고 하는 이 설화가 이 우리 역사 기록 속에 등장하는 그런 순간인데요. 이 자색알, 이 자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첫 시간에 배웠던 북두칠성이 있는 자미원이라고 하는 별자리랑 연결이 됩니다. 이 북두칠성이 있는 자미원과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이 자색알 그리고 백마 이런 코드가 바로 이제 이 말이 상투를 트는 그 이유기도 합니다. 고구려 벽화 얘기로 가보면은 덕흥리 고봉이라고 하는 그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이 천장 부분, 천상세계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별자리가 그려져 있는 이 천장 부분에 천마가 딱 그려져 있어요. 이게 천마야? 그냥 말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 옆에 한자로 천마지상, 이건 천마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그 친절하게 글까지 써주셔갖고 이게 천마구나 알 수 있는데요. 이 천마의 전통은 이제 고구려 시대 때 청동 거울에도 날개 달린 말들이 있고 그리고 창덕궁 이 거의 뭐 조선의 법궁이죠. 법궁의 역할을 했던 창덕궁에도 가보면 희정당이라고 하는 그 이제 건물의 굴뚝에 이렇게 구름 위를 달리는 천마가 구조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조선 시대 때까지도 이 천마의 전통이 쭉 이어진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가장 천마의 어떤 상징이 잘 드러나는 것이 이제 태조 이성계께서 탔다고 하는 이 8마리 말이 있어요. 8마리 말. 그 말을 이제 그림으로 이제 남긴 것이 이제 팔준도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그림이 있냐면 용등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용등자. 이제 8마리 말 하니까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옛날 기마민족은 말을 한 마리만 안 탑니다. 전투에 나갈 때 혹은 이렇게 멀리 갈 때 말을 최소 3마리 혹은 8마리 막 10마리씩 끌고 가요. 지치면 다른 말로 갈아타는 겁니다. 그리고 보급병 따로 안 두고 보급 마차 따로 안 두고 여러 마리 말에다가 이 말에는 무기, 이 말에는 식량 이거 다 담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뭐 콩자루 이렇게 이 말 안장 밑에다 싣고 다니면은 발효된 콩 청국장에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말이 이제 오랜 동안 안장 밑에 그 말등이
노출이 되면은 피부가 상하니까, 말 피부가 상하니까 그 살아있는 그 고기 이렇게 도축을 해서 그냥 피 뚝뚝 떨어지는 고기를 말 안장 바로 밑에다 깔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올라탑니다. 그럼 말 이 피부가 오랫동안 이 이제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타고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육포가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 마리 말을 이제 끌었습니다. 그 끌던 그 전통 그대로 태조 이성계께서도 여러 마리 말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말이 이름이 용등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자생말, 자주생말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용등이란 말이 뭐냐면은 용이 올라간다, 자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후대 세종대왕 시절에 어떤 사람이 시로 썼을 때는 용등자, 천마자, 용등자는 천마의 종자가 아닌가 뭐 이런 시를 썼을 정도로 용등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천마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거 여기는 이제 진짜 야망이 담겨 있는 거죠. 태조 이성계가 이 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천자들의 세상, 자미원의 세계와 연결되고 싶어하는 이 그 야망, 어떤 꿈이 그대로 담긴 것이 바로 이 용등자라고 하는 말 이름에서 그대로 드러난다고 보입니다. 이건 뭐 우리 조선만 그런 것이 아니라 타지키스탄 가보면은 이제 그 박물관의 벽화,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벽화를 이제 박물관에서 이제 보기 좀 쉽게 채색을 한 건데요. 여기에도 이렇게 천마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몽골 국장에는 이렇게 천마가 그려져 있고요. 날고 있죠. 바람이 휘날리면서.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 중국 땅이라고 주장하는 티벳에 가보면 이제 소원을 비는 그 깃발이 이렇게 펄럭펄럭 날립니다. 소원의 기도라고 하는 그 깃발이라고 하는데요. 이 깃발은 처음에 가서 보면은 뭐 너덜너덜한 깃발이 이렇게 막 펄럭펄럭해서 아 뭐 색색이 잘 달아났네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하나 하나가 사실은 이제 기도문, 어떤 하늘의 기도문을 전하는 기도문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그림 중에 한 가지가 이렇게 천마, 풍마, 룽타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 말로는 룽타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풍마, 바람 풍자 써서 풍마. 풍마가 이렇게 달리는, 구름 위를 달리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풍마 등에는 뭐가 있냐면은 시타마니, 우리말로 하면 여의주입니다. 소원을 들어주는 여의주. 그래서 이 풍마를 그려놓은 깃발이 바람에 펄럭펄럭 휘날리면 나의 기도가, 이 기도문을 달아놓은 사람의 기도가 하늘에 전달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게 합니다. 그래서 이 풍마 이 깃발에는 이런 기도문, 어떤 불경, 진언 이런 것들을 달아서 이제 달아놓는데, 그래서 이 풍마 티벳이라고 하는 지형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기마 민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어떤 신한테 소원을 전해주는, 그리고 신이 그 소원에 응답을 해서 소원을 들어주는 여의주를 전해주는 그런 이 말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어떤 이 천마 전통의 이제 한 모습인데요. 그리스 신화에도 이 천마는 이제 많이 나오죠. 헬리오스, 아폴론의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이 아폴론, 헬리오스의 하루 일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아침에 해를 떠서 해가 질 때까지 한번 하늘을 날아줘야 됩니다. 이 마차를 타고 날아줘야 되는, 어떻게 보면 고된 일을 하는 신이었는데 이 마차의 이 말들이 전부 다 백마예요. 그래서 뭐 플레곤, 아에오스, 아에톤, 피리오스 뭐 그런데 이 제가 아에오스를 빼놓고는 전부 다 뭐 불타오르는, 이 이름 뜻이 그런 뜻이에요. 불타오르는, 태워버리는, 뭐 불꽃 같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서 어떤 불과 관련된 이 이제 그런 상징들을 갖고 있고, 이 아에오스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하늘을 바꾸는, 그러니까 밤낮을 바꾼다는 그런 상징을 갖고 있어요. 어쨌건 중요한 것은 이 백마들이 갖고 있는 상징이 뭐냐면 이 광명을 상징합니다. 지지난 시간에 배웠죠. 백색은 음양 오행 중에 금, 서방 금을 상징을 하고 광명을 상징을 한다. 태극기 할 때 설명을 드렸듯이 백마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선 태양신의 말이라고 하는 것의 상징이 이 백색이라고 이제 표현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백마를 타고 수많은 신화 속에서는 이제 날아다니게 되는 거죠. 신에 따라서. 그래서 뭐 슬라브 민족의 그 신, 이 호루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호루스에도 이 백마를 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우리 전통 이 북방 기마 민족의 여러 전승 속에는 이 말과 관련된 수많은 영웅, 건국 신화들이 존재를 하고 거기에는 반드시 이제 백마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페가수스, 날개 달린 말,
그래서 이 이제 영어로 이제 검색을 해볼 때는 이제 그 winged horse 혹은 flying horse로 이제 검색을 했을 때 이 말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전통 문화 속에서 그래서 말에 대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잘 알고 계시는 12지지, 12동물, 띠. 여기 뭐 접속해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은 아마 적어도 한 분은 말띠가 있을 거예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참 익숙한 동물이기도 하고요. 윷놀이에 또 말이 들어가요. 도개걸륜모에서 모가 5칸이 가는 이 모가 바로 이제 말을 뜻합니다. 이제 조선 상고사를 지으신 신채호 선생님께서는 이것이 과거 우리 그 오가 제도랑 연결된 어떤 상징물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시기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그리고 개가 이렇게 5가로 구성되는 그 중심에 이제 마가가 있었습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민족과는 상당히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상징적인 동물로 전해져 왔다라고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달, 배달국이죠. 고조선 그 이전부터 오가제도는 시작됐고 그 오가제도가 이제 중국의 기록 삼국지 오한 선비 동의전에 이제 마가, 우가, 저가 해서 개가만 빼놓고 실려 있어요. 그리고선 이제 이 사출도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여에 대한 걸로만 이 오가제도를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이제 흰단수 아래 내려오셨던 환웅께서 처음 내려오셨을 때 이끌었던 무리들이 바로 오가무리입니다. 오가의 무리를 이끌고 오셔갖고 3천 64개의 민족, 64개의 종족의 그 3천 무리를 이끌고 오셨는데 그들이 오가의 무리였다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세 사람이 풍백, 우사, 운사였고 여기서 풍백이라고 하는 것이 이 풍마 이게 쭉 연결이 되는 코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 문화 속에서는 그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럼 유물 속에서도 말들이 얼마나 있느냐? 과연 이 부여 이전에 그런 유물들이 있는가?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같이 우리가 살펴봤던 하가점, 그 이제 홍산 문화죠. 홍산 문화, 하가점, 상층 문화의 이 당군 조선 후기 유적들에서 이제 많이 발견이 됩니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딱 보면 사람 얼굴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그 녹슨 이거는 이제 가야의 말투구고요. 왼쪽에 있는 것은 이 고려 당군 조선 후기의 이 하가점 상층에서 나온 이 머리 장식입니다. 말투구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미 말투구를 씌웠을 정도로 당군 조선은 이 말 문화와 밀접했고 그리고 전쟁에도 썼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소흑석구,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이 소흑석구라고 하는 유적에서 나온 건데요. 이런 청동검 딱 보이면 아시죠? 칼 손잡이 부분 밑으로 이 칼 날 부분을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비파형 청동검이랑 똑같이 생겼죠. 뭐 지금 이 유적이 그냥 이거 중국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뭐 이것만 딱 봐도 이것이 고조선 당군 조선의 어떤 유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거기서 나온 것들이 뭐 말 장식, 이제 제갈 이런 것들이 나온 것으로 봤을 때 2500년, 2300년 이때 이미 고조선의 2왕조와 3왕조가 교체되는 이때 말 유물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 북방 기마 민족들과 같은 어떤 이론으로서 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조선 이제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유물이 저기 개원, 갈석산 그 사이 번조선과 진조선 사이 지역에서 나온 유물들인데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미 3조선 그다음에 대부여로 이어지는 삼왕조를 거쳐서 일찌감치 우리는 그 말문화가 있었고 그 말문화에 대한 유물들도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일찌감치 어떤 그 말이 전쟁에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첫 시간부터 쭉 배운 거죠. 천상 열차 분야지도에서 이야기했던 천상 별자리, 자미원을 지키는 북극성 그다음에 북두칠성을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28수 별자리 중에 그 남방 7수 중에 성이라고 하는 별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성성기라고 하는 깃발이 있는데 그 성성기라는 깃발에는 이 성이라고 하는 별자리만 딱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쭉 조선시대 때까지 이 성이라고 하는 별자리가 중요했다는 거죠. 왜?
이 성이 바로 천마를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천마가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쭉 이야기했던 이 하늘에 있는 천재께서, 옥황상제죠. 천재께서, 천신께서 타고 다니는 이 수레를 끄는 말이 바로 이 천마였던 거예요. 그래서 국어사전에도 보면은 천마, 옥황상제가 하늘을 타고 다닌 말이다라고 해서 옛날부터 옥황상제가 타고 다니는 이 말로서 우리 문화에는 옛날부터 전해져 왔고, 그래서 이 북방 기마 민족들은 대부분 천마 전설을 갖고 있어요. 왜 천마 전설을 갖고 있냐? 바로 천마를 타는 혹은 천마의 상징을 갖고 있는 대칸들이죠. 대칸들은 다 택리고도 선우, 천자, 하늘이 인정한 제왕이다라고 하는 상징으로서 이렇게 천마라고 하는 상징을 가까이 했고, 그것을 몸 가까이 둠으로 인해서 이 신라 시대 때 이 장리, 천마가 그려진 장리를 타고 타는 그 사람은 바로 천마의 상징을 갖고 있는 사람, 곧 제왕, 하늘이 인정한 제왕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다 내포를 하는 겁니다. 당신 바로 하늘에 있는 천재가 인정한 사람이야. 막 이런 상징이 바로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 등자에 대한 역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등자, 그리고 이 등자가 갖고 있는 그 문화 원형, 등자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문화 원형, 천마의 문화 원형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에 이제 이어서 로마 군단을 박살낸 전투 기마 군단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오 작가님이랑 같이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김용호 작가가 이제 강의에 최적화된 사람인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청산유수입니다. 말도 잘하고 뭐 다 잘해. 로마 군단을 박살낸 전투 기마 군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이제 천마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유라시아 대륙을 다니다 보면은 이 신라 경주, 이 경주에 있는 이 무덤들이죠. 이제 쿠르간이라고 하는데 봉분이 굉장히 큰 이런 것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제 거기에서 출토되는 유물들을 보면 천마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하늘 날아다니는 뭐 유니콘을 잡아다가 이렇게 묻은 게 아니고 이 말은 굉장히 신성시하는 그 말로서 묻는다 해서 장식을 하죠. 이렇게 신성한 말이기 때문에 유니콘은 아니더라도 사냥의 뿔 같은 걸 달고요. 이 천마의 역할을 하는 그런 그 어떤 문양 같은 것들을 입혀요. 그리고 그 매장자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묻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잘 올라가시라. 우리는 이제 북두칠성으로 가시라 해서 칠성판을 이렇게 넣는데 최근까지 이 북방 유만 민족들의 그 왕들이 죽으면은 하늘로 천마 타고 올라가시라 해서 같이 묻었어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는데, 자, 로마 군단을 박살낸 전투 기마 군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로마가 뭐 굉장히 싸움 잘하는 거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영화 글라디에이터가 한때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끌은 적이 있습니다. 러셀 크로우 최근에 보니까 굉장히 뚱뚱이 아저씨가 됐던데, 그 잘생긴 그 호주 아저씨가 그 글라디에이터 이 검투사로 나오면서 정말 다 이렇게 무찌른다 하는 그런 장면인데, 그러니까 육박전이죠. 칼 하나 들고 싸우는 거는 죄송합니다. 모기가 날라들어서요. 그거는 이제 굉장히 잘하는데 실제로 그런 기마 민족들을 만났을 때 어떤 그 상황이 벌어질까? 로마 병사들이 그 가장 그 단적인 샘플이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이 지도에서 보시면 왼쪽엔 로마, 오른쪽엔 한 나라가 있고요. 가운데 파르티아라고 이제 써져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파르티아가 이제 위치했던 나라는 지금의 이란이죠. 이란 고원지대. 이란은 이제 사막입니다. 이제 고원지대라는 말은 뭐냐면 거기 뭐 산맥도 많고 3,000m 넘는 산도 굉장히 많은데 사람이 사는 지역은 대부분 1,300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살기는 좋죠. 이란이 살기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물만 있으면 되니까요. 물도 잘 개발하고. 어쨌든 이 파르티아라는 지역을 이 기마 민족들이 들어와서 차지를 해요. 이 이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아케메네스 페르시아입니다. 그 페르시아라는 그 명칭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제 페르시아가 있었고 페르시아가 망한 뒤에 파르티아라는 사람들이
이 파르티아라는 나라를 만듭니다. 북방 기만민족들이 들어와서 만들어요. 이 지배층은 이제 그 기만민족이고 이제 이 현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피지배층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 한 나라하고의 실크로드 중개 무역을 하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우리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동쪽에 항상 잘 살았다. 지중해를 놓고 봤을 때 그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잘 살았던 데가 이제 파르티아인데요. 여러분 이제 비단 장사 왕서방으로 알고 계시죠? 예. 실제로 돈 제일 많이 번 사람들이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지나가는 이 길목에 있는 파서방들이에요. 파서방들. 이 사람들이 이제 비단 장사로 해서 이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죠. 그러니까 중개 무역을 하면서 비단을 그 유럽에 무지무지하게 비싸게 팔았어요. 이제 그래서 로마에서는 이제 비단의 인기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비단이 보통 비싼 물건도 아니고 해서 황제가 이 칙령을 내립니다. 비단을 입지 마라. 비단 입으면은 쫄딱 망한다. 예, 비단이 워낙 비싸니까. 그래서 황제가 이런 칙령을 내리는데 하여튼 굉장히 유명한 일화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런 비단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파르티아가 이제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비단은 어떤 나무 껍질에서 만들지 않을까라는 환상도 갖고 있었고요. 이 누에에서 실을 뽑아서 만든다는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에서 이 파르티아를 쳐서 그 비단의 그 기술을 뺏고 싶었던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로마의 그 삼두 정치 시절이에요. 이 보면 이제 오른쪽에 시저가 있죠. 캐사르, 시저가 있고 가운데 폼페이우스, 그다음에 크라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오른쪽 두 사람은 잘 알려진 사람이죠. 굉장히 그 싸움도 잘하고요. 예, 뭐 시저 하면 뭐 종신, 뭐 총령, 우리나라로 치면 종신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제 유지하다가 이제 암살당한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하여튼 싸움에는 이제 이골에 난 사람인데 이 크라수스는 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부동산으로 당대 유럽에서 제일 부자인 사람이죠. 엄청나게 이제 부동산을 많이 소유했던 사람인데 가만히 보니까 폼페이우스하고 시저는 싸움도 잘하고 이제 공도 많은데 나도 한번 하고 싶다. 해서 이제 싸움을 하러 간다고 이제 파르티아하고 전쟁을 하러 나간다고 선언을 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말리죠. 전쟁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제발 하지 마라. 아니다 말이지. 이 돈을 벌려면 더 벌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쪽에 가서 그 비단의 그 이 중개 무역하는 그 권한을 내가 가져오겠다 해가지고 가죠. 그러니까 기원전 53년에 까레라는 데서 이제 전투를 합니다. 까레가 지금의 이제 터키 남쪽인데요. 로마 보병 42,000명을 끌고 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가고 본인 아들도 가요. 크라수스도 가고. 그다음에 파르티아는 기병 1만 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병하고 그 현대전으로 치면 보병하고 기갑사단하고 싸우는 거죠. 사실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꽝 하고 터졌는데 혹시 천둥 소리 들리나요? 효과음을 한번 넣어봤는데 이제 여기입니다. 이제 터키 바로 밑에 그 빨간 점이 있는 시리아의 국경 바로 위인데 예전에 그 까레라고 부르고 지금은 하란이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여기서 이제 로마 군단하고 이제 싸웁니다. 그러니까 파르티아하고 로마의 국경이에요. 옛날로 치면 싸우는데 여기서 아까 맨 처음에 그 불패의 전사들이 갖고 있는 그 기술들을 유감없이 발휘해버리죠. 여기서 이제 파르티안 샷이라는 게 로마에 전달이 되죠. 그 청야 전술을 이용해서 로마군들이 쫓아오게끔 만들어요. 계속 쫓아오게 만들면 이제 지치잖아요. 말 타고 가는 사람들은 그냥 편안히 앉아서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이동하고 로마 군대들은 쫓아오잖아요. 걸어서 지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또 쫓아오는 사람들을 이제 배사법이라고 해서 몸을 돌려서 쏘면서 완전 고슴도치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파르티아인들이 이렇게 몸을 돌려서 쏘는다 그래서 이 파르티아 샷이라고 나왔어요. 우린 배사법이 있잖아요. 아까 이제 배웠던 파르티아 샷. 이렇게 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서방색으로 넘어가서 야 이 치사한 놈 할 때 이 파르티안 샷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 도망가면서 이 뒤로 해서 쐈다 이제 정면 정정당당하게 육박전을 안 한다 이거죠. 싸움이라는 게 무슨 육박전을 해야 됩니까? 싸움 무조건 이기면 되는 건데. 그래서 청야 전술을 통해서 이런 파르티아 샷을 쏘았기 때문에 여기서 파생된 단어도 있죠. 빨치산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빨치산. 저 산속으로 후퇴했다가 나중에 기습 공격하거나 아니면 이제
하여튼 힘을 키운 다음에 다시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공격하는 이게 빨치산이 이제 파르티아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군대가 이렇게 지쳐서 이렇게 에워싸고 있을 때 이 기만민족들은 이렇게 뺑뺑 둘러가면서 활을 쏘는데 이 활이라는 게 아까 보셨지만 어마무시하잖아요. 이게 이 활이. 예, 그래서 속절없이 그냥 고슴도치가 되면서 이제 죽었고요. 활이 떨어지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낙타한테 활을 이렇게 실어놓고 가져와서 다시 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병이 그냥 활만 쏘는 기병이 있는 게 아니고 중갑 기병이 있어요. 아까 고구려 그 무사 개마 무사들처럼 이 찰갑이든 아니면 어떤 그 갑옷을 입혀서 장창을 무장한 이런 병사들이 있는데 이런 카타프락트라고 하는데 이런 병사들이 가서 그걸 뚫어버려요. 예, 방패를 해 있는 그 노마 군사들을 이제 뚫어버리죠. 아까 이제 말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아시잖아요. 그냥 장창이 아니고 그냥 몸만 밀고 가도 그냥 다 그냥 박살나는데 그냥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막 쏘다가 고슴도치가 되면은 나중에 이제 적당한 시기에 이렇게 가서 뚫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로마 2만 5천 명이 사망하고요. 나머지는 거의 로마가 됐고 크라스스도 죽고 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카레 전투죠. 로마는 뭐 대단한 걸로 생각하는데 이 현대전을 생각을 해보면 이 중갑 기병한테는 이제 이 기갑 사단한테는 잽도 안 된다라는 걸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그 뒤로도 이 페르시아, 파르티아, 그 다음에 사산조 페르시아 이어지는 이 거의 한 1000년 동안 계속 전쟁을 하는데 계속 져요. 계속 한 몇 번은 로마가 이기는데 계속 집니다. 이제 그런 그 근거들을 이렇게 이 사산조 페르시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남겼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유럽인들이 뭘 보게 되냐면 실크의 그 어마한 걸 보게 되죠. 이 파르티아인들은 말 타고 다니면서 어떤 이 깃발 같은 거를 이렇게 펄럭이면서 또는 이제 대장 같은 사람들이 이제 실크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얼마나 나풀거립니까? 너무 우아하고 이 뻣뻣하지도 않고 마치 그 광목으로 되어 있는 옷을 입었을 것 같은 로마인들은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실크로 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날리는데 보면 그 실크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빛을 비치면은 좀 이렇게 빛이 투영이 되잖아요.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모습에 아주 놀랬다고 합니다. 그런 건 보지도 못했으니까. 그래서 패잔병들이 그걸 보면서 아주 엉엉 울었다는 그런 이해가 있는데 이제 사산조 페르시아로 넘어갈게요. 페르시아, 파르티아, 사산조 페르시아. 이 사산조 페르시아는 이제 페르시아의 후손을 자처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도 기만민족입니다. 기만민족들이 들어와서 기만민족들이 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뒤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은 흔적을 남겨요. 어디를 남기냐면 그러니까 기록으로 이 벽에 어떤 그림이나 어떤 글을 많이 써서 이제 남기는데 이 그림에서 보이는 거는 락셰 로스탐이라고 그래서 로스탐의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페르시아 왕들의 무덤이에요. 보시면 이제 사람하고 그 안반에 이제 이렇게 이 조각처럼 되어 있는 이 십자가 모양의 이 구조물 같은 걸 보시면은 이게 무덤입니다. 이 페르시아가 조로아스터교잖아요. 이 조로아스터교는 세 가지를 하면 안 돼. 뭐 여러 가지 하면 안 되는 거 많은데 세 가지를 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일단 깨끗한 물을 유지해야 되고요. 깨끗한 공기가 유지가 돼야 되고요. 깨끗한 흙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나 묻지 않습니다. 왕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 이제 안치를 하죠. 시신을.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조장을 했어요. 그게 조로아스터입니다. 이 교입니다. 근데 이 밑에 이 페르시아 그 왕들의 뭐 다리우스라든가 뭐 아타크세르크세 뭐 다리우스 2세 하여튼 이런 사람들의 무덤 밑에 이 사산조 페르시아인들이 저희는 이러이러한 치적을 세웠습니다. 왕들이시여 하면서 막 그냥 그림을 남겨요. 나중에 와서 그림도 보면 굉장히 큽니다. 뭐 폭이 뭐 10m가 넘고요. 그 높이가 5m가 넘는 이런 그림들을 그려놨는데 사실은 이제 그림이라기보다도 이렇게 이 새겨놓은 거죠. 돌에.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 보시면 이제 말탄 사람이 그 사산조 페르시아의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샤프르 1세인데 이 머리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좀 우리로 치면은
이 상투를 좀 과장되게 해가지고 이 나풀나풀거리게 실크로 이렇게 묶은 그런 모습인데 그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이 그 로마의 황제 발레리안이에요. 발레리안. 그 서 있는 사람도 로마의 황제 필립이에요. 예. 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기 한 240년 정도에 아데사라는 곳에 전투를 하는데 완전히 그냥 로마의 29개 부족이 사산조 페르시아한테 아주 그냥 거의 몰살을 당합니다. 예, 몰살을 당합니다. 근데 왕은 이제 포로로 잡히고요. 그러니까 로마 역사상 원정 갔을 때 최초로 포로로 잡힌 왕이에요. 이 왕이. 그래서 이 발레리안이 포로로 잡히면서 살려주는 조건으로 어떤 요구를 하냐면 로마에 있는 기술자들을 보내라. 니네 좋은 그 건축 기술자들을 보내고 하여튼 뭐 좋은 거 있으면 가져와라 이렇게 해요. 그래 죽을 때까지 비샤프르라는 도시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의문스럽게 왼쪽에 이제 그 서 있으면서 뭔가 이렇게 제시하는 사람은 뭐냐면 이 필립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기 이전에 이 고르디안 3세라는 로마의 황제가 있었는데 싸움하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가 안 되겠거든요. 로마하고 이제 이 사산조 페르시아는. 그래서 사산조 페르시아 왕한테 이 동전 50만 동을 주면서 평화협정을 맺읍시다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걸 동시에 이렇게 겹쳐놨죠. 근데 이런 걸 되게 많이 남겼어요. 이제 페르시아인들이. 페르시아 이거 문명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사실 알렉산더가 다 파괴하고 나서 남은 어떤 그 벽화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와가지고 다 없애버렸잖아요. 뭐 책도 다 태워버리고. 그래서 알렉산더 문명의 파괴자다, 정복자가 아니고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다른 곳이에요. 초강 계곡. 아까 여기 요 계곡, 요 낙세로스트람이라는 곳은 이 바로 맞은편에 뭐가 있냐면 그 유명한 페르세폴리스가 있죠. 페르시아인들의 도시라고 하는 페르세폴리스. 알렉산더가 완전히 불태워서 싹 다 없어버린 그런 이제 유적의 터가 있는 곳이고요. 여기는 이제 다른 곳이에요. 초강 계곡이라는 곳인데 샤프르 1세의 승리를 나타내는 건데 이 그 벽화가 이제 오래돼서 잘 보지 못하니까 이제 그림으로 그린 것을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이 자료도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란에 가서야지 제가 책을 사서 이 자료를 찾을 수 있어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자료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 책이 거기밖에 없더라고요. 어디에서 구할 수 없는 책인데 더 샤프르 1세가 더 과장되게 이제 표현한 거는 이거죠, 이거. 보면은 이제 잘 모르는데 이렇게 왼쪽에 말탄 기마병들이 쫙 있잖아요. 오른쪽에는 이제 로마의 병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이제 여러 그 다민족들이 합쳐져 가지고 여러 부족들이 합쳐져 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져 가지고 이제 조공품들을 가지고 오는 그런 장면을 나타내고 있는데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유명한 샤프르 1세입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끝없이 많이 이어지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기만민족들이 유럽에 진출했을 때 유럽의 로마가 뭐 싸움에서 뭐 제대로 해본 적이 있냐? 무승부는 있어도 거의 이겨본 적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조국만 맞추고 그랬어요. 이제 훈족이 어떻게 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게 싸움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아까 이제 청해 전술이죠. 아주 생소한 거죠. 아니 후퇴해서 도망가는 척하다가 아니 쫓아가는 사람이 지치거나 이제 먹을 게 없으면은 이제 역습하는 이런. 그다음에 활과 화살입니다. 활. 이게 그 초정병기 활에 나오는 그 굉장히 마지막 거의 장면이죠.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극복하는 것이다. 이 주인공 목소리로 흉내내면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극복하는 것이다. 개그맨 목소리 나와버렸네요. 개그맨 목소리 나왔어. 그래서 활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7개의 재료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소뼈, 하얀색 물소뼈로 하기도 하고 이 검은색 물소뼈로 하기도 하는데 이게 이렇게 쉬는 데만도 되게 힘들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못 합니다. 엄청나게 단련이 된 진짜 이 바캉스 근육을 가진 사람들 있죠. 바캉스 근육.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바캉스 때 해변에서 이렇게 근육 자랑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근육을 가진 사람들이야 으쌰 해가지고 하는 거고요. 이제 손으로는 안 되고 이제 무릎을 이용해서 이렇게 활을 딱 놓고 무릎을 이렇게 지렛대 삼아서 으쌰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탄성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 활을 가진 사람도 대단하지만 이 활을 만드는 사람 더 대단하죠. 이 활을 만드는 사람의 기술은
이 기술은요, 이 비밀이고 국보급이기 때문에 절대 포로로 잡혀도 안 되고 항상 후방에서 활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활은 갑오로 집안 대대로 이렇게 물려봤잖아요. 이게 아무나 못 만들고 무기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맨날 닦고 조이고 뭐 이렇게 어떻게 이 무기로 친다면 닦고 조이고 하는 거죠. 닦고 조이고 뭐 하여튼 이렇게 청소하고 하면서 이제 보관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화살입니다. 여러분 화살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화살의 종류. 우리는 그냥 화살하면 하나 이렇게 딱 쏘는 거. 이제 양궁을 보면 하나로만 이렇게 쏘는데 이제 화살의 종류가 사실 굉장히 많다는 거를 이제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고구려 화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보다 사실 더 많은데 박물관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화살 몇 가지를 이제 가져다 놨고요. 굉장히 특이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이제 맨 왼쪽에 있는 게 명적이라고 합니다. 명적. 이게 소리가 나요. 어떤 소리가 나냐면 쏘면 아유 시파람 소리가 잘 안 나네. 이런 소리가 나요. 이런 소리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화살이 날아가는 방향으로 쏴라라는 뜻도 있고요. 그다음 고구려 이제 벽화에 보면 이제 명적을 달고 앞에 이제 손뭉치 같은 거를 해서 이 사냥 연습 또는 이렇게 활 쏘는 연습을 할 때 이제 명적을 달아서 이제 하기도 하죠. 이게 하여튼 명적이 굉장히 중요한 이 군사 무기예요. 신호탄이죠, 신호탄. 쉽게 얘기하면 신호탄. 현대 무기로 치면. 자, 백제 화살 볼 거예요. 백제 화살. 예, 하여튼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갈고리처럼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멀리 떨어진 적군의 뭐 줄을 자르기도 하지만 이 굉장히 이제 치명적으로 치명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무기로 작용했고요. 보시면 굉장히 긴 활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갑옷을 뚫어버리는 거죠. 어떤 갑옷도 뚫어버립니다. 예, 그 어마무시한 그 힘을 가진 이 탄성을 가진 이 각궁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반사궁이라고 하기도 하고 복합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거를 갖고 이제 쏘면은 다 뚫어버립니다. 가야의 화살 보세요. 가야의 화살. 가야의 화살도 오른쪽 맨 끝에 보면은 이제 명적이라는 게 두 종류가 있고요. 또 이 화살이 보시면은 아까 백제나 이제 고구려 화살하고 좀 유사한 것들이 좀 있는데, 근데 이런 화살을 쏘려면 그냥 이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대나무 같이 길다랗고 해가지고 사정거리 사거리 한 30m밖에 안 되는 그거로는 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야가 무슨 임나니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임나가 이렇게 이런 화살을 갖고 있었냐 이거죠. 없었다 이겁니다. 하여튼 이것만 봐도 알 수 있고요. 이제 발의 화살을 보면 발에도 이제 비슷합니다. 근데 화살의 종류는 이제 간단하게 나타나는데 유라시아 내륙에 가면은요, 그 화살만 모아서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이 되게 많은데 화살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화살의 종류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미사일 종류, 이 총알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무기들을 갖추고 있었다 이겁니다. 활은 하나지만. 이거 보세요. 이게 맞으면은 진짜 이게 심장이 뚫릴 것 같아요. 이제 뚫려서 아예 파괴될 것 같아요. 팔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종류의 엄청난 화살들을 옛날에 기만민족들을 사용했다 이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비밀은 뭐냐면 그냥 군대가 있어서 나간다고 이렇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단 전리품들이 있잖아요. 이 몽골이 그 역할을 굉장히 잘했는데, 몽골은 후방에서 군사물자를 만들고 조달해주는 사람이나 전쟁에 나가서 어떤 싸움을 해서 어떤 전리품을 가져오는 사람이나 그 차등을 거의 두지 않고 스톡 옵션을 똑같이 줬죠. 스톡 옵션을. 뭔가 혜택이 있어야 전쟁을 할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뭐 지금이야 이제 돈으로 이렇게 이런 머셔너리 용병도 막 구하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게 아니고요. 친위 결사대가 있어요. 이 주군, 특히 이제 대칸이라든가 아니면 선우라든가 흉노의 선우라든가 하는 사람 친위 결사대가 있죠. 왕하고 같이 싸우다 죽는, 왕하고 아주 그냥 막역하게 같이 잠도 자고 술도 마시고 같이 공동체의 문화로서 생활을 하는, 어떻게 보면 왕보다 지위가 더 높을 수 있는 그런 친위 부대 코미타투스가 그 기만민족들 운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거를 뺏어오면은요, 뺏어오든 어떤 획득하면 그 왕은 자기 친위 부대한테 먼저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위에 주고
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죠. 왕을 위해서 죽어주기도 하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운영이 돼가지고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계속 이기는 거죠. 예.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요 밑에 있는 이 황금 옷을 입은 붉은색의 황금 옷을 입은 그 사람은 그 카자흐스탄 남쪽 옛날 수도 알마티 동쪽 50km입니다. 천산 산맥이 쭉 지나가는 앞에 여러 이 봉분들 쿠르간들이 있는데 거기 하나에서 발견된 건데요. 이 사람이 왕인지 그 코미타투스인지 아직 확실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하여튼 제일 좋은 칼 이런 것들은 이제 왕보다 이제 코미타투스한테 이제 주기도 했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반지에 보면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그 상징적인 문양이 맞지만 반지에 보면 이제 태양신을 상징하는 반지가 있어서 뭐 왕일 것이다라고도 하는데, 근데 무덤의 중앙이 아닌 무덤의 가장자리에서 이렇게 발굴이 됐기 때문에 코미타투스일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하여튼 밝혀져 있지 않지만 그 코미타투스를 또 가장 잘 운영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그 아미르 티무르예요. 티무르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죠. 원래 이제 몽골의 그 칭기스칸의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칭기스칸의 혈통인 여자랑 결혼해서 자기가 이제 적장자라는 그런 그 위안을 삼아 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나갔던 사람인데 아주 이 뭐 잔인하다고 하는데 전쟁은 원래 잔인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워낙 싸움을 잘하고 한 번도 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잔인하다고 표현을 많이 했는데, 그 우즈베키스탄의 이분이 동상을 보고 옆으로 제가 찍어봤는데 저 형님 같았어요. 좀 비슷하지 않나요? 이렇게 조금 비슷했어요. 이제 형님이 옛날 그 전생에 제 형님이 여기 앉아 계신가 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살짝 비슷했습니다. 하여튼 이 코미타투스 3000을 운영하던 이 아미르 티무르가 이만큼 보시면은 이제 흑해까지,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이라크, 이란, 뭐 우즈베키스탄, 인도. 그래서 아미르 티무르 제국이 이제 티무르가 죽은 다음에 이제 하여튼 아들들 뭐 손자들이 좀 대를 이어오다가 에이 못 살겠다 해서 이제 인도로 내려가서 이제 무굴 제국을 세우잖아요. 몽골 제국을 세우잖아요. 새로운 몽골 제국.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인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게 된 거고, 이게 아미르 티무르죠. 자,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좀 더 걸리겠습니다만은, 자, 오늘은 이제 특별한 그 강의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특별한 내용들을 이제 몇 가지를 더 꺼내서 얘기하겠습니다. 서양 고대 세계의 종말과 서양 중세의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거를 알려면 우선요, 이제 우리 아시아에 가셔야 돼요. 자, 위도 30도, 위도 40도, 위도 50도입니다. 자, 30도는 정말 이 습하기도 하고 이제 밀림도 있고 이제 농사가 굉장히 잘 되는 그런 곳이고요. 40도는 다 사막이에요. 미국도 40도는 다 사막이잖아요. 자, 50도는 이제 스텝입니다. 초원지대. 근데 이제 초원지대의 특성이 굉장히 가악하죠. 자연적인 특성이 굉장히 춥고요. 또 어마어마한 자연재앙이 두 가지가 발생합니다. 이게 뭐냐? 유목 초원지대의 자연이 일단 깡이라는 게 발생해요. 봄이 돼서 굉장히 이상고온이 발생하면서 비가 안 와요. 3개월 동안. 자, 비가 안 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농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농사를 거의 못 짓죠. 사실은 초목지대는, 스텝 지역에는. 그런데 가축도 먹을 거 없으니까 이제 죽을 위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가축을 데리고 어디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이동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목민들은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이동하는 거죠. 깽이라고 합니다. 이 바알이라는 악신이 정말 이제 심술을 부려가지고 비를 안 내리게 하는 거죠. 이 바알이라는 악신이 이제 서양에 넘어가면서 이제 또 악신이 되다가 이제 굉장히 최고의 신이 되기도 합니다. 농사의 신이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더 무시무시한 거죠. 쪼드라는 게 있어요. 혹한입니다. 가을이 지나서 겨울이 오기 전에 영하 40도로 내려가 버려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쪼드. 깡이 아니면 버틸 수 없고 혹한이 오면 다 쪼들어요. 종물이 다 쪼들어 죽습니다.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요. 제트기류 아시죠? 제트기류. 미국 뉴욕이나 이제 워싱턴 이쪽에 좀 제트기류가 가끔 내려와 가지고 그쪽에 갑자기 꽁꽁 얼어붙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 제트기류가 엄청 춥잖아요. 근데 제트기류가 이렇게 흐르고 내리다가 그 상공에서 막 뺑뺑 돌아요. 그러면
영하 40도, 50도로 그냥 확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다 죽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쪼드라는 현상이 되게 많이 자주 발생해요. 1년에 한 번 발생할 수도 있고 2, 3년에 한 번 발생할 수도 있고요. 자, 요 사진은요. 2009년, 2010년 몽골 전체 가축의 22%, 그러니까 970만 마리가 죽었을 때의 모습이에요. 몽골 인구 얼마 안 됩니다. 한 300만밖에 안 돼요. 예. 300만밖에 안 되고 이렇게 멀리 퍼져 사는데 쪼드가 이제 전체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어느 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예,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다 죽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 먹고 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유목 초원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 쪼드나 깽이 오기 전에 뭔가 먹을 거를 얻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천고마비 계절에 이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는 가을에 겨울을 나기 위해서 남쪽으로 진출을 하는 거죠. 이렇게 모여서 말 잘 타는 거 이제 아셨잖아요. 활도 좋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진시황 때부터 이렇게 만리장성을 쌓은 겁니다. 진시황 때부터 쌓고 가역관에서 진황따오까지, 예, 쌓고 명나라 때까지 쌓은 거예요. 지금 이제 중국에 와서 보시는 이제 만리장성의 모습을 명나라 때까지 쌓은 건데 지금 이 만리장성이 갑자기 쭉 늘어나서 고구려장성도 만리장성이요, 뭐 만리장성이 지금 뭐 평양까지 내려왔고 그게 뭐 수원 화산까지 연결되어 있었다, 뭐 이런 아주 억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중국인들인데 참 웃기지도 않죠. 이제 다 자기네 거라고 하니까. 자 이제 하여튼 이 진시황이 죽고 나서 이제 한나라하고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 흉노라는 사람들이 이제 내려옵니다. 예, 내려와서 이제 싸우는데 그걸 미리 차단하려고 한나라의 시조 유방이 공격을 해가요. 예. 근데 딱 걸립니다. 어디 걸린 줄 아세요? 그 청야전술에 딱 걸려요. 딱 5일치 식량을 갖고 쫓아가는데 아니 5일이 지나도 이렇게 손 앞에 잡힐 것 같으니 잡히지 않는 거죠. 딱 걸려요. 그래서 백등산이라는 데 딱 잡혀가지고 거의 뭐 포로가 될 지경이 있는데, 근데 이제 흉노의 그 황제를 선우라고 합니다. 택리고도 선우, 이제 하늘의 아들 선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선우의 부인이 연지라고 하거든요. 연지곤지 할 때 이 연지가 또 파워가 막강해요. 그러니까 연지한테 뇌물을 주고 자기를 풀어달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선우한테 얘기해서 연주가 선우한테 얘기해서 이제 풀어주죠. 그러면서 이제 조공을 받기 시작합니다. 한나라한테, 예, 흉노가 한나라한테 조공을 계속 받아요. 속국이 되는 거죠. 예. 그 한나라는 끊임없이 그 이 흉노를 이렇게 와해시키려고 막 그냥, 예, 물론 흉노 내에서도 이 가장 구심점이 있는 이제 왕이 죽으면 막 흩어지기도 하고 요 기만민족의 특징이죠. 그러다가 이제 흉노의 조공을 하는 이제 왕소근이라는 그 유명한 얘기가 이제 나오기도 하는데 이 뭐 동흉노, 서흉노, 북흉노, 남흉노 이렇게 나눠지는 걸 과정에서 왕소군이라는 여자를 이제 조공을 바치는 그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의 4대 미녀 중에 한 명이잖아요. 왕소군. 들어보셨죠? 왕소군. 중국의 4대 미녀입니다. 자, 맨 왼쪽에 양귀비입니다. 양옥환. 예, 이제 옥을 이렇게 둘러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고 있어서 양옥환인데 양귀비가 되는데 얼마나 예쁘냐면 그 정원에 있는 국화를 손으로 탁 스쳤는데 국화가 너무 부끄러워서 약 오문했다. 예, 국화가 미인을 알아보고 이제 오문했다라는 여자고요. 두 번째는 이제 초선이죠. 그 삼국지에 나오는 그 이제 가상의 인물인데 초선이 얼마나 예쁘냐면 달을 딱 봤더니 달이 부끄러워서 이제 구름을 끌어당겨서 이렇게 가렸다. 뭐 이런 여자고요. 세 번째 여자는 이렇게 춘추 전국 시대에 이제 월나라의 그 유명한 서씨입니다. 경국지색을 만든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오왕 부차한 채 보내가지고 이제 부차가 이제 이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주색 잡기만 하다가 이제 나라가 망했다라고 한 그 서신데 얼마나 미인인 줄 아세요? 예. 연못에 딱 나갔는데 연못에 보니까 잉어가 놀고 있어요. 근데 잉어가 이 서신을 딱 보더니 익사를 해버렸어. 숨을 쉬지 못해가지고 그 정도로 잉어가 익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예쁜 여자를 보고 나서 이 뭡니까 이제 하여튼 이제 움직이는 거를 멈춰가지고 이렇게 가라앉았다 이런 건데 이거 치머 이렇게 합니다. 자 오른쪽에 왕소군입니다. 자 왕소군에 대한 일화는 이렇습니다. 이제 왕소군이 이제
돈이 좀 없어요. 이제 황실에서는 황제의 간택을 받으려면 초상화를 그려서 예쁘게 이렇게 갖다 놔야 돼요. 직접 대면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초상화를 그리는 그 화공한테 돈을 많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20만 원을 줘야 되는데 한 5만 원밖에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5만 원어치만 그린 거죠. 그 그림들을 막 했는데, 야야, 얘 제일 못생겼다. 야, 얘를 저 호하냐 선우한테 보내라. 그 동흉노의 첫 번째 선우이고 전체 선우에서는 13번째인데 호하냐 선우한테 보내라 했어요. 예. 그러면서 보내는 그 전날, 야, 그거 어떻게 생겼냐? 얼굴이나 보자. 딱 봤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예, 황제가 그냥 다리가 풀렸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데, 이 여자가 이제 집을 나서서 달밤에 사연금을 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슬픔에 잠겨서 사연금을 연주했는데, 날아가란 기러기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래서, 너무 감탄해서 떨어져 다 죽었다. 하여튼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왕소군이에요. 하여튼 뭐 그런 정도로 흉노가 엄청났다 이거죠. 그래서 한무제라는 사람은 평생 이 흉노와의 그 악연을 끊기 위해서 평생 이렇게 조광을 안 하기 위해서 이 50년 동안 전쟁을 하는데 와해를 시키긴 하죠. 와해를 시키긴 합니다. 이 최초 유목제국인 이제 이 흉노를 막 나눠요. 북흉노, 남흉노로 이렇게 나중에 나누긴 하죠. 동서로 나누다가 이제 북남으로 나눠요. 동흉노가 북남으로 나눠지고 남흉노는 그냥 이렇게 별별 없어지고 이제 북흉노가 생기는데, 이게 선비족이 그 공격을 하게 됩니다. 선비를 너무 괴롭혔었거든요. 선비족을. 그러다가 이제 선비족이 흉노를 공격하니까 이 북흉노가 어디로 가냐면 한 2세기에 서쪽으로 가버려요. 이 강거라고 주변에 돼 있는데, 이 강거라는 데가 이제 이 히말라야 산맥 북쪽에 천산 산맥 하여튼 근처에 있는 그 민족하고 연관이 되는데, 하여튼 이 강거까지 간 거는 알았대요. 이 사람들이 강거까지 간 거는 알았는데, 그다음 언제 어떻게 됐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중간에 여러 민족들을 규합하면서 훈 제국을 세웁니다. 이 훈족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이유는요, 옛날부터 거기 갈 수 있는 길이 있었고요. 여기 스텝이라는 데가 있어요. 8,000km. 이 지리적인 특성상으로는 여기는 이 진흙이라고 해야죠. 진흙이 아주 두껍게 여기 쌓여 있어요. 진흙이. 여기만. 미국도 있습니다. 이 스텝 지역이 거의 같은 유도상에 있어요. 이게 과거에 어떤 자연 현상이 벌어졌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진흙이 엄청 쌓여 있어가지고 스텝 지역인데, 여기는 이제 말 타고 이동하기 엄청 좋죠. 말 타는 사람들한테는 고속도로죠. 8,000km지만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거죠. 유럽에 이제 헝가리 헝가리 그 판노니아 대평원 있는 데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훈족들이 쭉 오면서 이 게르만들이 놀래가지고 안쪽으로 들어오잖아요. 게르만 뭐부터 해가지고 이게 게르만족들이죠. 그다음에 반달족이에요. 뭐 서반달족, 동반달족 하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반달족이 이렇게 쭉 내려오고 나서 지금의 그 튀니지에서부터 이렇게 로마로 이렇게 집중해서 공격을 하는데, 그래서 로마가 망해버리죠. 여기서 로마가 끝납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초록색이 이제 훈족이고요. 로마 세기가 종말을 맞게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고대 세기가 종말을 맞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이제 로마가 이제 옛날에 잘 나가던 로마도 아니었고 힘을 못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옛날에 반달족이 갔었던 그 알제리 로마 도시에 제가 한번 가봤어요. 이제 북아프리카잖아요. 이 제밀라라는 곳인데 엄청 크죠. 이 도시의 크기가 정말 말도 못하게 큽니다. 야, 옛날에 이제 로마가 진짜 이렇게 컸었구나. 이런 뭐 도시들이. 이 북아프리카가 이제 식량 창고였고, 옛날에 나무가 많이 자라서 로마인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곳이거든요. 여기 가서 제가 기둥 하나를 무너뜨릴까 하다가 관광 사업을 위해서 제가 하나 세워놓고 왔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베네치아라는 데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 베네치아 사람들이 원래 거기 살던 사람들이 아니죠. 원래 내륙에 살던 사람들인데, 이 기만민족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흉노 뭐 이런 사람부터 해서 뭐 왔다 갔다 계속 하니까 이제 못 사는 거죠. 그다음에 마자르가 또 지나가니까 이제 더 이상, 마자르 이제 말가린들이죠. 헝가리를 세운 사람 지나가니까 더 이상 과거와 같이 내륙에서 잘 먹고 잘 살던 규정노를 못 하겠다 해가지고 이 섬에 들어옵니다. 섬에 이미 들어간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나도 왔어요. 거기 사람 있어요. 여기 베니에티아 해서 한 게 베네치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무슨 어부예요, 뭐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 있는 귀족들이 들어가지고 했던 게 뭐냐면 운송업입니다. 운송업.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십자군들도 실어 날아주고 했던
이렇게 운송업을 하다가 이제 중개 무역을 하면서 이제 돈을 많이 이제 번 사람들이 베니치아인들입니다. 베니 댐 너도 여기 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군사를 많이 사가지고 이 크로아티아 쪽에 있는 나무를 다 가져다가 박아서 돌도 크로아티아 쪽에 있는 돌을 다 가져다가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그 바로 옆 동네에 있거든요. 그걸 다 가져다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만든 거죠. 지금 점점점 가라앉고 있는 이런 것이고요. 자, 헝가리 다시 돌아가면 헝가리는 이제 훈가리라고 읽습니다. 훈가리. 훈족이 만든 가리 땅. 이제 영어식 표현이죠. 근데 이제 현지식 표현으로는 머저로 오르사고 합니다. 마자르인이 만든 땅 이런 뜻이에요. 예. 불가리, 불가족이 만든 땅 뭐 이런 뜻입니다. 예. 용가리 관련 없습니다. 예, 관련 없고요. 896년도에 세워요. 896년도에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자르의 6개의 부족이 들어와서 이제 세운다 이겁니다. 여기는 이제 영웅 광장인데 가면은 이제 마자르인들이 세웠던 그 시점부터 1000년이 지난 1896년도에 만든 거예요. 파리 만국박람회에 가서 아주 상도 받았는데 여기 앞에 보시면 그 기둥 밑에 보시면 그 부족들이 있죠. 마자르의 6개 부족.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이제 아파르트, 뭐 윤수일 아파트라고 이렇게 그 발음하셔도 되는데 보면은 이제 상징들이 다 이렇게 개마민족 우리 민족들이 이제 그 조우관을 썼잖아요. 높은 신분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이제 새의 깃털을 꽂는 여기는 다 이렇게 새의 깃털을 꽂았는데 뭐 까마귀의 깃털도 꽂고요. 뭐 하여튼 별 희한한 깃털을 꼽아서 이렇게 나타난 사람들인데 원래는 쪼랑말로 타고 온 사람들이 보면 좀 크게 그랬어요. 크게 좀 이렇게 청동을 했는데 원래 쪼랑말을 타고 온 사람들입니다. 뭐 한 사람이 아까 김용호 작가가 얘기했듯이 한 사람이 뭐 8마리, 13마리 뭐 이런 식으로 끌고 온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요 훈족이 재림이었어요. 훈족이 재림. 보세요. 유럽인들이 그러는 겁니다.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넓은 지역이 판노니아 대평원이고 이쪽에서부터 해서 유럽을 완전히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공포의 도가니죠. 그래서 그 베네치아 동북쪽에 보면은요 아킬레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도시가 있습니다. 이제 물이 풍부한 도시인데 거기를 완전히 지나가면서 가루를 만들어 버렸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 조그마한 수도원 벽화에 지금도 남아 있는 게 이런 그 훈족의 그 이제 마자르라고 하거든요. 이제 원래 훈족의 그림을 그려놓고 신이시여 훈족의 화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렇게 마자르가 세니까 이제 훈족의 그 자손이라고 하는 후손이라고 하는 마자르들이 워낙 세니까 서기 1000년에 그 로마 교황청하고요 동로마의 황제가 왕관을 줘요.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를 하시면은 이제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조공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줍니다. 밑에는 이제 밑에 이게 띠처럼 되어 있는 부분은 로마 교황청에서 준 거고요. 위쪽 부분은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기만민족이에요. 이 정도는 해야죠. 그래서 이제 보면 기만민족의 특성 중에 하나는 뭡니까? 새를 이용해서 매를 이용해서 사냥하는 게 굉장히 귀족 스포츠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스포츠라는 게 없이 그 일반인들은 씨름이나 하고 뭐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놀이가 있었겠지만 줄다리기도 하고요. 줄다리기 하다가 뭐 죽진 않았겠죠. 그 당시에. 지금 요즘 그 뭔가요 드라마 오징어 게임처럼 하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이제 줄다리기. 근데 이 귀족들은 이 왕자라든가 아니면 주변의 측근들하고 이렇게 이 친분을 쌓기 위해서 지금은 골프를 하는 게 있지만 옛날에는 매사냥을 했어요. 말타고 매를 갖고 사냥하는 놀이. 굉장히 옛날에 재미있었나 봐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매 또 훈련시키는 게 엄청 고급 기술이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엔 조선시대도 응사라고 해서 매를 이제 키우는 사람도 있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 매에 관련된 것들이 되게 많고 또 유럽에는 매사냥이라는 게 없었는데 훈족이 들어오면서 3세기 이후에 매사냥하는 방법이 이제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사냥에 빠져가지고 매사냥하는 법이라는 그 책을 쓴 사람도 있죠. 이게 이제 뚜를보드라고 하는 그 새인데 헝가리 옛날 지역에 한 330개 이런 그 새가 세워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뚜를이 자손이 그 뚜르르는 이제 훈족과 이제 연관이 되어 있고 아틸라 훈족이 옛날에 그 전설적인 왕 아틸라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 뚜루리 자순이 이제 마자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꿈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 바로 인근 국가 오스트리아에도 보면 옛날 책에 보면 마자르의 조상은 아니 헝가리의 조상은 이제 훈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이제는 훈족이라고 인정을 해요. 이제 헝가리 사람들이. 그래서 자신들의 조상들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저 바이칼 호수 근처까지도 이제 가서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매사냥하는 방법이 워낙 유명하니까 옛날 13세기 독일이죠 호헨슈타우펜 가문이 이제 프레데릭 2세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주로 살았던 데는 이제 시칠리아인데 거기서 매사냥의 기술이라는 책도 쓰고요. 그 유럽의 그 귀족들한테 매사냥하는 방법을 이제 전파를 시키죠. 그래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죄송합니다. 합스부르크 무게박물관에 가면 역대 황제들이 사용했던 그 이제 애지중지했던 이제 매들을 박제해서 걸어놨는데 이 매 사랑에 대한 이 일화들은 뭐 이 기만민족들 이란도 그렇고요. 굉장히 많죠. 이란에 가면은 이런 전설이 있죠. 어떤 왕이 있는데 왕이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자기 매가 막 공격을 하더래요. 이 매가 미쳤나 해서 잡아 죽여버렸어요. 딱 보니까 그 잡아 죽이는 동안에 이 물을 먹던 그 동물이 죽었어요. 아 이게 누가 나를 죽이려고 독을 풀어놨는데 이걸 매가 막았구나. 그래서 매의 무덤을 산 위에 만들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만들고 했던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 타는 거라든가 이 승마하는 방법이라든가 매사냥하는 거라든가 유럽에 들어가서 특히 이제 등자가 개발되면서 등자는 유럽에 10세기 이후에 나옵니다. 10세기 이후에 개발이 돼요. 그 11세기 본격적으로 등자를 사용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말을 이제 제대로 탈 수 있게 됐고 합스부르크 이 비엔나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가면 그 스페인 승마학교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리피자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오스트리아 비엔나만 있어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만 있죠. 물론 이제 남쪽에 그 슬로베니아에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 종말을 팔지 않습니다. 이 우리가 마장마술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나온 거거든요. 합스부르크 하면 이제 꼼꼼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되게 치밀하고 그래서 이 말이 뛰어노는 그런 거를 이렇게 앉아서 이제 보는 데만도 이제 10만 원 내고 보는 그런 쇼를 이제 하는데 마장마술의 이제 원형이 여기서 나왔다. 하여튼 이 사람들이 이제 기반민족이 아니니까 이제 말 타면서 귀족 문화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겨울에는 이렇게 실내에서 말 타고 다니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유럽 사람들이고요. 자, 헝가리 기만문화 유산은 되게 많죠. 동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소 뒤에 말 뒤에 싣고 다니면서 이 배고픔에 음식을 해먹기도 하고 이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했던 뭐 그런 건데 이제 신라의 토기에 보면 이 뒤에 실려 있는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청동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험하게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려서 이렇게 동복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먹는데 지금도 이제 헝가리에 가면 이제 동복을 이용해서 만든 음식을 이제 제공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헝가리가 이제 뭐 어느 민족이 뭐 이렇게 세웠다 말았다 하는데 이게 동복을 보면서 이제 오르도스 형이다 우리 신라라든가 가야에서 발견된 거하고 같은 스타일이다 해가지고 뭐 같은 뭐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하는데 뭐 동복이 뭐 오르도스 형인지 몽골 형인지 뭐 스키타 형인지 하면은 뭐 어떻습니까? 하여튼 뭐 어쨌든 기만민족에 가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다음에 활 있죠. 우리 아까 봤던 그 활하고 똑같아요. 복합궁 보시면 말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활이 위쪽이 더 커요. 위쪽이 밑에는 좀 작습니다. 왜냐하면 배사법 파라테한 샷을 하기 위해서 몸을 확 돌려야 되잖아요. 확 돌릴 때 밑에 부분이 크면 말머리에 걸리거나 걸리잖아요.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 활의 위쪽이 좀 크고요. 밑에 쪽이 좀 짧습니다. 이게 이제 그 기마 공사들의 이제 전형적인 이제 그 복합궁이고요. 이게 보시면 또 해골이 이게 훈적의 후손들이 이제 묻혀 있는 곳을 이렇게 캐는 건데 이제 편두를 했습니다. 높은 귀족을 상징하는 사람들이 편두를 했죠. 그래서 지금 헝가리가 우리가 친근한 게 되게 많아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이건 많이 하고요. 매운 음식을 잘 먹습니다. 고추. 뭐 16세기 터키가 전해졌다고 하는데 푸짐하게 주고요. 또 냄비 근성도 있고요. 우라라 계통이라서 뭐 성이 앞에 오고 이 사람도 얘기하죠. 야, 이 성이 앞에 와야지 어디 집안을 상징하는 성이 앞에 와야지 어디 성이 뒤에 오고 이름이 앞에 오냐 이게 쌍놈이네 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 가로수도요. 뭐 회나무예요. 회나무. 그 이외에도 굉장히 그 다양한 것들이 있고요. 음식도 굉장히 매운 거. 이 매운탕을 이제 끓여 먹는 사람들이죠. 한라질레 매운 잉어탕인데 제가 옛날에 굉장히 그 매운 걸 잘 먹는다고 자부했었는데 가서 못 먹었어요. 이거를 너무 매워서. 그다음에 오른쪽에 구야시라고 하는 목동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제 구야시인데 이게 동복이잖아요.
이게 동복이에요, 이게. 말 타고 다니다가 야, 뭐 끓여 먹자 해가지고 이렇게 서부 영화에서 보면 나오는 그 비슷한 것들이죠. 이제 동복 같은 게 이런 거죠. 여기서 끓여 먹는 거. 예. 뭐 탕을 해 먹거나 아니면 제사 지내기 위해서 내려서 하거나. 그래서 동복이 진짜 솥단지만큼 큰 것도 있고요. 예. 굉장히 크잖아요. 예. 뭐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드럼통만한 것도 있고요. 예. 동복이 황제가 지나가면 드럼통만한 것들을 이제 갖고 다니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헝가리에 보면은 이제 우리랑 유사한 문화들이 많고 이게 보면 다 빨갛죠. 전부 다 이제 고추로 만든 거고요. 헝가리 관광 잠시 하자면 보다 페스트입니다. 수도가 왼쪽이 보다고 오른쪽이 페스트예요. 예, 보다는 물이란 뜻입니다. 보다 페스트는 이제 아궁이란 뜻인데 아궁이에서 불을 막 떼니까 이제 이렇게 물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래서 온천이 되게 많아요. 하여튼 이름을 굉장히 잘 지었어요. 옛날에 저희가 농담으로 부다는 부처님이 왔다 갔고요. 페스트는 페스트가 발생한 곳입니다라고 농담을 했더니 누군가가 책을 그렇게 썼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책이 다 폐기됐습니다. 그분 농담을 그냥 진담으로 알고. 예, 그래서 온천이 굉장히 많은 곳이고요. 야경이 멋있고요. 예, 한번 꼭 가볼 만한 곳이고요. 자, 서양 중세의 끝으로 가겠습니다. 서양 중세의 끝은 어떻게 해서 끝이 났냐? 고대는 이렇게 훈족에 의해서 이렇게 망해버렸고요. 중세는 누구에 의해서 망해버렸냐? 기마민족에 의해서 망한 거예요. 기마민족. 뭐 정확하게는 1453년 콘스탄티노플 함락을 하면서 완전히 망해버린 거죠. 동로마 제국이 완전히 끝나면서 망한 겁니다. 그 역할을 했던 게 이제 몽골이고요. 자, 아틸라가 서쪽에서 훈제국을 세웠을 때 5세기에 오른쪽엔 이제 단석괴라는 그 구국의 영웅, 단석괴가 이제 흉노적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그 선비 제국을 만듭니다. 예, 시베리아 제국을 만드는데 단석괴가 죽으면서 또 와해가 돼요. 이게 왜냐하면 기말민족들은 여러 그 작은 부족들끼리 마을끼리 모여서 이루어진 사람들이고 말씀드린 땅에 대한 소유 개념도 없고요. 예. 뭔가 이렇게 뭐 생긴다 그러면 뭉치는 사람들이거든요. 단석괴가 죽으면서 이렇게 와해되고 흩어집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따뜻한 남쪽으로 내려가요. 쪼드나 깡을 만나는 게 두렵잖아요. 따뜻한 남쪽으로 내려가서 5, 16국을 이제 세우는데 그래서 이제 남조 북조가 생깁니다. 자, 이제 선비족. 예. 이 번조선 이제 마지막이 조선입니다. 망하고 나서 이제 선비 연합체가 이제 형성이 되고요. 선비의 후손들이죠. 선비 연합체에 의해서 이제 밑에처럼 이렇게 탁발, 유연, 모용, 거란, 쉬리, 그래서 수나라, 돌골, 몽골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예. 한 계통이에요, 한 계통. 그래서 유연하고 돌골만 보겠습니다. 유연하고 돌골이 또 대단하거든요. 제가 유연을 아까 설명했을 때 고구려의 그 엄청난 군사 기술, 예, 그런 것들을 다 받아서 서쪽으로 가가지고 완전히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돌골이 이런 그 대제국을 세웠었어요. 예, 돌골이 이런 제국을 세웠었는데 이 당나라를 보호해주고 했던 그 당나라가 이제 커진 게 이제 돌골이 이렇게 당나라하고 이렇게 관계를 잘 맺으면서 당나라를 어떻게 보면 보호를 해줬죠. 돌골도 역시 깨지죠. 깨져가지고 이렇게 조그만하게 이제 변하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이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남쪽으로 이제 이주를 하기 시작하죠. 지금의 우즈베키스탄에 보면은요 시르다리아 강과 아무다리아 강이라는 두 강이 흐릅니다. 이 두 강이 흐르는 그 사이에는 진짜 비옥한 땅인데 이 마베른나흐르, 예, 두 강 사이라는 그런 땅인데요. 예, 거기는 이제 자연 재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쪼드나 깡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정착하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 유목 생활을 하다가 더 남쪽으로 내려가 보죠. 예, 가자나 왕조 세우고 셀주크 투르크를 세우고 오스만 투르크 이렇게 해가지고 잘 나가려고 하는데 몽골이 나타납니다. 예, 몽골이 보세요, 몽골이 이렇게 순식간에 말 타는 속도만큼 정복을 했습니다. 말 타는 속도만큼.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몽골 제국이 나타나서 말 타는 속도만큼 세상을 이제 정복을 해버리죠. 예. 뭐 이게 정확한 그림은 아닌데 하여튼 대충 맞습니다. 그 유럽의 재앙이죠. 몽골이 왔다는 거는. 이제 몽골은 사실은 이렇게 싸워서 다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고 이 무역을 하면서 이 서로 먹고 사는 어떤 길을 만들려고 이제 했던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정복 사업의 일환입니다. 예, 그게 정복 사업의 일환인데 그래서 이제 실크로드를 이제 안전하게 만들어준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몽골 사람들입니다. 낮이고 밤이고 안전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실크로드를 이제 만들어서.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뒤에 적군을 남겨놓지 않죠. 그래서
정복할 수 없는 데는 이렇게 뭐 다른 그 뭐 패스트 시체를 던지거나 해서 패스트가 이렇게 유럽에 퍼지게 만들고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레그니차라는 곳에 공격을 하는데 폴란드가 옛날에 싸움을 몽고가 이제 올 때 싸움을 엄청 잘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레그니차라는 도시에 폴란드 이제 남서쪽이죠. 지금 LG 전자의 유럽 공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거의 다 만들어요. 레그니차. 근데 이 레그니차에서 몽골 이 연합군 이 몇 명인지도 몰라요. 뭐 주력 부대 6천 명이라고 하는데 한 6천 명 정도가 가는데 레그니차에 유럽에 싸움 잘하다는 사람은 다 모여요. 뭐 튜팅 기사단, 성당 기사단, 이게 템플 기사단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바로 밑에는 체코, 모라비아, 보헤미아, 폴란드의 왕 루이 2세 뭐 이런 사람들 모이는데 싹 다 죽습니다. 싹 다 죽어버려요. 예. 완전히 몰살시켜버려요. 예. 몽골이 더 세죠. 제일 세죠. 그래서 막 그냥 창에 찔러가지고 그 폴란드 왕이라든가 그 군사들을 찔러가지고 행군을 해가지고 그 당시 수도였던 크라카프까지 막 이제 행군을 하고요. 그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완전 공포의 동안. 이게 유럽 교과서에 보면 안 나와요. 요즘은 나옵니다. 요즘. 예전에 내가 레그니차라는 지역에 대한 글을 쓸 때, 책에 쓸 때 어떤 데를 뒤져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요즘은 좀 나옵니다. 미키 백과사전에도 약간 나오는데 뭔가 좀 틀리고요. 그 두 번째는 이게 헝가리 부다페스트죠. 이제 몽골이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몽골이 여기에서 1241년도 여기에서 조금 더 서쪽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안 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 안 갔냐면 숲이 너무 많아. 말을 타서 다닐 수가 없어요. 이 체코라든가 이 독일이라든가 오스트리아 이쪽에 서쪽으로 말을 타고 다닐 수가 없어요. 너무 숲이 많아서. 그리고 먹을 데가 없어요. 거지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뭐 먹을 게 있어야 가서 뭐 이렇게 좀 뺏어오거나 뭐 이렇게 같이 무역이나 하지. 제일 못 사는 애들하고 만났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대서양까지 가지 않고 그 또 오구데이 칸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확 다 돌아갑니다. 몽골이 주력 부대라든가 이렇게 장군되는 사람 다 돌아가요. 예. 레그니차 전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1241년. 예. 여기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전술을 쓴 거죠. 이렇게 뺑뺑 돌면서 화살을 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접근을 해본 적도 없어요. 접근을 해본 적도 멀리서 그냥 그 총이나 그 대포로 쏘은 거죠. 맨손을 간 육박전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제 완전히 몰살을 당하게 되는데 이 폴란드 가면 굉장히 유명한 그 축제가 있습니다. 라이코닉이라는 축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말 모양인데 뒤에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몽골이 공격을 하고 나서 그 일대에 있는 말이라든가 가축은 싹 다 죽었거든요. 싹 다 죽었습니다. 몽골이 다 가져가거나 말은 다 가져가 버리고요. 가축은 다 먹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몽골이 갑자기 싹 후퇴를 했잖아요. 오데이칸이 죽고 나서. 그건 자기네가 이겼다 라고 지금은 얘기하는데 가니까 굉장히 기쁘다 이거죠. 그래서 몽골이 돌아갔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말이 없으니까 그 인형으로 말을 만들고 이런 축제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기쁨의 축제를 하는 거죠.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게 뭐 유네스코에도 들어갔다라고 요즘 알고 있는데 자기네는 요즘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 몽골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싸워서 이기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 이런 음식도 나와 있어요. 타타르라고 하는 음식인데 이제 타르타르 아시죠? 이렇게 이 고기를 잘게 이렇게 썰어서 이제 이 기계에 돌려서 이렇게 잘게 나오잖아요. 이 타르타르가 뭐냐면 이 몽골을 여기서는 타타르라 불렀어요. 따따라인을 이거 씹어 먹자 그냥. 그냥 이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따따르 육회인데 우리가 먹는 육회하고 맛은 이제 똑같습니다. 위에 계란도 하나 이제 올려놓고요. 그래서 이제 몽골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러시아가 한 250년 동안 모스크바가 몽골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영향하에 폴란드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독주 문화, 이제 몽골이 빼가 이거 먹잖아요. 독주 문화, 일단 만두 문화, 차 문화 엄청 발달되어 있죠 지금 이쪽 지역이. 그래서 이런 그 음식 문화도 그런 그 증오의 그 상징으로 만들었고, 여러분 이제 샤브샤브 아시죠? 샤브샤브. 샤브샤브 몽골 음식이라고 알고 있는데 몽골 음식이 아니고요. 일본인들이 자꾸 이렇게 몽골인들이 쳐들어오니까 이 몽골인들을 그냥 이렇게 해쳐 먹자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뜨거운 물에 그냥 삶아서 먹자 해가지고 나온 게 샤브샤브예요. 그 일본 음식입니다. 몽골에는 그런 음식조차 없어요. 이런 몽골이 전 세계의 유라시아들의 공포의 도가니였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몽골이 이제 좀 잠잠해지니까 이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커지게 되죠. 오스만 투르크가 커지게 된 이유는 오스만이 이게 기마 민족이고 이 투르크 돌골족이잖아요.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플에서 뭐라고 주문하냐면, 야 저기 기마 민족이 세운 불가리아가 엄청 커졌는데 걔네 좀 혼내줘. 예, 이 불가리아는 발칸반도 최초의 제국이죠. 불가족이 들어와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스만이 가서 혼내주고 나서 딱 보니까 가만 있어봐. 이거 콘스탄티노플 이거 우리가 좀 가지면 안 될까 해가지고 여기 보면 콘스탄티노플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옛날의 그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경기장도 굉장히 크고 어마어마하게 궁정도 많고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흔적이 이제 거의 없죠. 옛날에 다 망가져 버려가지고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예, 1453년도에 예, 이렇게 이 지도에서 보면 초록색은 이제 이 오스만 투르크고요. 아랍이 아니고 오스만 투르크고요. 빨간색은 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콘스탄티노플의 이제 기독교 연합군들인데 여기 보면 이제 화살표가 하나 이렇게 놓여져 있거든요. 여기 요 틈에 이 황금의 혼, 골든혼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황금의 뿔이라는 게 옛날에 그 풍요의 상징인데 이렇게 풍요해졌다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것을 지키고 있는데 여기 철책을 이렇게 세웠어요. 철책을. 근데 여기 때문에 이거 오스만이 정복을 못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바다 쪽에는 뭐가 있냐면은 삼중 성벽이 쌓여져 있어요. 다른 내륙 쪽 왼쪽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보관 메메드 2세라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21살의 정보관 메메드 2세가 배를 그냥 산으로 보내가지고 넘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넘겨버리는 거죠. 배를. 그렇게 해서 이깁니다. 실제 있었던 전투 장면이에요. 상황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왕이 똑똑하면 배가 산으로 가서 이제 다시 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헝가리의 우르반이라고 하는 기술자를 불러서 대포를 만들어서 쏘옵니다. 삼중 성벽을 깨버려요. 이게 청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 번 쏘면 3시간 동안 이게 식혀야 돼요. 이게 3시간 동안 식혀야 돼. 그러니까 하루에 몇 번 못 쏘는 거죠. 18톤 이렇게 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콘스탄티노플의 삼중 성벽을 깨버리고 이렇게 깨버려요. 깨버리고 이제 승리를 하죠. 사실 삼중 성벽을 깼다고 승리한 게 아니고 누가 문을 열어주죠.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래서 소피아 성당도 있지만 소피아 성당에 대적하는 이런 블루모스크도 만들고 합니다.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가 지중해의 3번째 지배자가 되면서 아주 오랫동안 유지를 하죠. 근데 이제 역사라는 말을 끝으로 이렇게 오늘 강의를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역사는 돈의 흐름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제가 옛날 책에서도 그래서 썼거든요. 이 물류가 끊임없이 흐르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이 물류가 쌓이면은 거대 도시가 되고 상업이 발달하고 하는 과정인데 갑자기 돈맥경화가 딱 와요. 돈줄이 막힌다 이겁니다. 돈줄이 끊기는 경우가 옵니다. 이제 북한처럼 돈줄이 딱 끊어버리면 얘네들이 싸움한다고 하잖아요. 쏘아버리겠다 뭐 이렇게 하니까 달래려고 돈 주고 하듯이 임진왜란 때 이제 모든 개항장 다 막아버리니까 일본 내부의 문제도 있지만 이제 전쟁을 하러 오듯이 왜냐하면 무역을 해야 되니까 돈맥 경화가 오니까 이제 돈맥을 뚫는 전쟁을 합니다. 북한을 그냥 완전히 고립시키면은 이제 전쟁한다 그럴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전쟁하는 과정이 생기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요, 이 군대들이 모이면 위생 상태가 안 좋잖아요. 옛날에는 그럼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을 해요. 자, 유럽에는 600번의 천연도가 있었고요. 패스트가 2번, 3번, 어떤 지역은 3번도 가죠. 그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 지금이야 이제 위생이라든가 어떤 이 시스템에 의해서 좀 이렇게 꽉 눌러 놓아 가지고 좀 괜찮은 상태인데 근데 이미 터져버렸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터져버렸는데 사람이 많이 있고 이렇게 위생 상태가 안 좋은 상태면은 더 빨리 터지는 거죠. 옛날에 전쟁하면 무조건 전염병이 발생했어요. 시스템이 붕괴됩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나오는 거죠. 패스트가 발생한 다음에 완전히 르네상스가 나오잖아요. 새로운 신을 모시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신팔라톤주의를 도입해가지고
진짜 신을 이렇게 찾죠. 기독교가 가짜 신을 찾았다는 게 아니고 진짜 제대로 된 신을 찾는다고 해가지고 신플라톤주의를 도입해가지고 뭐 신과에 합의를 하려고 하는 정신을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온다 이겁니다. 지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역사는 누가 움직이느냐, 그 제가 아주 그 한 10년 전에 책을 쓸 때 이제 전염병이 움직인다. 전염병이 그 어떤 것보다 더 세고 하기 때문에 전염병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새로운 문화가 나온다 이거죠. 지금처럼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이 돈맥 경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게 유럽에서는 옛날 오스만 투르크였어요. 예, 이 사람들은 관용이 없어요. 관용. 그 선배 그 제국들은 그 로마가 됐든 아니면은 이제 다른 제국들은 이 서로 소통하고 교통을 하면서 무역을 하고 돈을 주고받고 서로 먹고 살아갈 수 있었는데, 얘네들은 안 해요. 자신들이 원하는 도시만 만든다 이거죠. 이게 어떤 도시냐면 그 중앙에 시장을 만들고, 예, 뚜껑 닫힌 시장이죠. 이제 바자르라고 하는 걸 만들고, 그 주변으로 이렇게 목욕탕도 만들고,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숙소도 만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코란을 배울 수 있는 학교도 만들고 모스크도 만들고, 이게 오스만 투르크가 생각했던 도시들이에요. 그 도시를 유럽에 전부 다 깔려고 했던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슬람식이 아니면은 그 무역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슬람인으로 많이 이렇게 그 귀화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왜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게 안 되니까 유럽이 그래서 이제 나간 게 호수 밖으로 나간 거예요. 이렇게. 예, 1492년 콜럼버스가 가고요. 바스코 다가마가 가고요. 했습니다. 1500년도에는 바스코 다가마 말 믿고 서쪽으로 갔다가 동쪽으로 가라 했다가 이제 브라질이 발견된 거죠. 동쪽으로 넘어가 버린 거죠. 큰 섬을 발견했는데 브라질이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지리산이 발견이 되고 유럽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래서 자기네도 이렇게 그 돈을 많이 벌어서 오스만 터키하고 싸워서 이겨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컨퀘스트 오브 파라다이스가 된 거죠. 왜 남미가 파라다이스냐? 전염병이 없었습니다. 소가 없어요. 북미는 이제 들소는 있었는데 소를 갖고 같이 살진 않았거든요. 특히 남미는 소가 없었거든요. 지금도 소가, 지금은 많죠 이제. 지금은 굉장히 많은데 옛날에 소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천연두가 없었고요. 독감 같은 게 없었어요. 근데 600번의 그 독가 천연두를 그 경험했던 유럽인들이 딱 가자마자 천연두가 싹 퍼져서 뭐 한 150년 만에 92%의 인구가 싹 다 죽어버렸잖아요. 컨퀘스트 오브 파라다이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남미의 이야기를 할 텐데, 중남미, 라틴 아메리카,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할 텐데요.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는지, 그 사람들의 문화, 뭐 아즈텍이라든가 잉카라든가 이 사람들의 문화가 우리랑 연관성이나 동질성이 없었는지, 지난 시간에 그 도깨비 하면서 그 디아블로, 칠레 그 산 와인이잖아요. 그 유명한 와인인데, 그 디아블로 축제가 이제 치유 천왕을 상징하는 치유 축제였다. 이걸 제가 말씀드렸죠. 도깨비 축제.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재미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용호 작가님도 너무 오늘 훌륭한 강의 해주셨고요. 뭐 좀 길긴 했지만 오늘 특별히 대한민국 국군의 날로 우리나라가 이제 옛날에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었고 또 진짜 전쟁을 잘했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을 봤고요. 그게 이제 서역으로 영향을 줘가지고 유럽을 완전히 그냥 애들 장난처럼 이렇게 다루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